스튜디오 세턴과 함께하는 느바비케 NBA 위클리 리뷰. 네, 저희가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도 다시 돌아왔습니다. 두 분, 네, 어떻게 지내셨나요? 지난 일주 우리 석준님부터. 뭐 매주 같은 말을 약간 하게 되는 것 같은데 요즘 농구 보는 재미에 푹 빠져 있습니다. 사실 이제 KBL은 거의 막바지에 다다랐고 NBA는 이제 한창 플레이오프가 뜨거운 상황인데 한 경기 한 경기 보는 재미가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요즘에. 그래서 농구랑 사랑에 빠졌나요? 네. 늘 사랑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저는 농구의 사랑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위원님도 혹시 농구랑 사랑을 예전에는 했었는데 요즘 가족을 더 사랑합니다. 혹시 저도 엄청 사랑하는데요. 예전에 한참 사랑했을 때 진도를 어디까지 빼셨나요? 혹시 농구랑? 진도요? 네. 진도를 네. 갈 때까지 가지 않았나? 알겠습니다. 위원님은 지난 한 주 어떻게 지냈어요? 뭐 별일 없이 지냈던 것 같아요. 그냥 똑같이 지냈던 것 같습니다. 위원님이 가끔 이제 NBA 관련된 옷을 항상 입고 나오시잖아요. 거의 NBA 농구 관련된 옷을. 근데 약간 은연중에 뭔가 그 팬심을 좀 표현하는 게 아니냐라는 그 일각의 어떤 시선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뉴욕 근데 이게 닉스 혹시 사실 저는 NBA 옷을 최근에 산 적이 없어요. 다 이게 처남이 주거나 아니면 누가 주거나 이런 거거든요. 네, 이것도 처남이 준 겁니다. 처남이 NBA 그 의류의 팬이에요. 네. 의류의 팬. 저는 뭐 종사자 이렇게 나올 줄 알았는데. 그래서 뉴욕 닉스 옷을 오늘 입고. 근데 뉴욕 닉스가 사실 뭐 동부지구의 지금 주인공이라고 봐도 주인공 롤을 하고 있다고 봐도 뭐 무방하니까 뉴욕 닉스 얘기 좀. 두 분도 방송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좀 하고 싶었던 얘기 같은 건 좀 없어졌어요? 개인적으로 KBL 지금 한창 이제 파이널이 진행 중이잖아요. 꼭 끝까지 갔으면 좋겠습니다. 약간 더 오래 보고 싶어요. 간만에 좀 이렇게 언더독이 어떻게 보면 탑독한테 둘 다 순위는 비슷하게 올라왔지만 어떻게 보면 이미지 자체는 지금 탑독과 언더독의 느낌이 좀 있잖아요. 임팩트로 봤을 때는 좀 끝까지 봐서 이번 시기에 좀 농구 팬분들이 많이 유입이 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유석주 기자 정도 되면 지금 농구계에서 나름 그 핫한 라이징 스타잖아요. 물론 뭐 그냥 뭐 제가 판단했을 때 근데 그렇게 한쪽에 좀 치우쳐진 발언을 하는 게 약간 좀 중립성을 좀 잃는 게 아닐까요? 네. 누가 이기든 약간 끝까지 갔으면 좋겠다라는 느낌인 거죠, 사실. 네, 사실 저는 누누이 말씀드린다만 제가 좋아하는 팀은 이번 시즌 플레이오프에 나가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누가 이기든지 끝까지 재밌는 승부가 나왔으면 좋겠다. 그 팀은 못 간 지 꽤 되지 않았나요? 네. 많이 됐죠. 예. 알겠습니다. KBL 진짜 자나깨나 농구밖에 모르는 하고 싶은 얘기도 농구인 걸로. 농구에 그 진짜 뭐 사랑이 진짜 빠진 것 같아요, 위원님. 위원님도 혹시 하고 싶은 얘기 있으신가요? 어떤 거에 관해서? 그냥 뭐 방송에 너무 바로 들어가면 좀 그러니까. 근데 저는 요즘 NBA 보면서 좀 아쉬운 게 1경기 끝나고 2경기를 너무 빨리 이렇게 겹쳐서 조금 한 텀을 한 15분 정도만 더 줬으면 좋겠는데, 그리고 어떨 때는 그 방송사가 여러 개다 보니까 아마존 프라임하고 뭐 피커기 할 때 보면은 아예 전만 끝나고 돌려서 그렇죠. 봐야 되는 이런 식으로 되니까 좀 다 보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좀 텀을 조금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은 NBA 어떤 행정에 문제가 참 많은 것 같아요. 65경기 사건도 있었고 이렇게 뭐 좀 너무 광고가 많다라든지 막 이런 것도 있고 NBA가 좀 행정은 KBL이 좀 낫지 않나. 근데 KBL은 광고가 없으니까 그런 거. 지금 보면 한 쿼터 끝나고 그 다음에 텀이 진짜 엄청 길죠. 길거든요. 광고가 많이 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NBA는 지금 돈이 되고 있는 건데 KBL은 광고가 안 들어와서 원래 그 피바룰상으로는 전반이 15분인데 막 12분으로 줄이자 뭐 이런 얘기거든요. 네, 너무 방송사를 그러니까 힘드니까 15분을 때우기가 힘들다 이런 얘기하니까 광고가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냥 다른 얘기를 해달라고 해도 농구 얘기로 이제 끝내시는 두 분의 어떤 농구 사랑을 보니까 저도 약간 농구를 더 많이 사랑해야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그럼 본격적인 리뷰로 들어가도록 할까요? 저희가 지난 방송에서는 동부지구부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번 방송에서는 서부지구부터 얘기를 할 건데, 저희가 지난주 녹화를 할 때 시리즈가 아직 안 끝났던 그 매치업이 하나 있었습니다. 원래 저희가 지난주에 방송할 때 OKC는 진출한 상황이었고 미네소타도 저희가 딱 녹화하는 그날 최종적으로 이제 승리가 확정이 됐었고 샌안토니오 스퍼스는 그 전에 또 확정을 해놨고 그 문제의 레이커스 대 휴스턴 류트 대전, 듀란트 없는 류트 대전이 저희가 이제 한 경기를 남겨놓은 상태에서 촬영을 했었는데 그 경기가 마침 이제 끝이 나고 했는데 그 경기 좀 어떻게 보셨는지 그 시리즈. 석준님부터. 이거는 뭐 디테일한 분석은 좀 지나간 거니까 좀 소회 정도만 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양 팀의 공격 생산력에 있어서 차이가 좀 많이 드러났던 경기였던 것 같습니다. 뭐
자잘한 장단점이야 뭐 모든 분들이 잘 알고 계시니까 넘어가도록 하면 그 어쨌든 플레이오프는 수비라는 말을 하기 이전에 휴스턴은 그 공격의 평균적인 기준선에도 못 미치는 경기력을 보여서 개인적으로는 좀 싱겁고 아쉽던 경기력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위원님은 혹시 그 시리즈 6차전이 되게 싱겁게 끝났어요. 레이커스가 일방적으로 이기면서 끝났고요. 휴스턴 홈이었잖아요. 그래서 되게 휴스턴 팬들도 되게 힘없게 보는 느낌이었고 경기가 휴스턴은 딱 마지막이구나 이런 느낌이 처음부터 들었어요. 그러니까 휴스턴은 내년을 계약해야 되지 않을까. 전의를 상실한 뭐 그런 그런 거 느낌이기도 느낌이더라고요. 예. 팀 내부적으로 뭔가 좀 이번에 잡음도 좀 있었잖아요. 듀란트의 이제는 뭐 뒤중 계정이라고 말하기도 좀 애매할 정도로 그렇죠. 계정이 더 많은 것 같아가지고 네. 근데 이중 계정을 패러디한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뭐 훨씬 더 많은 뭐 한 7중 계정까지는 등번호 그 7번인가? 그리고 이제 우도카가 선정했던 핵심 자원들이 순차적으로 이탈한 것도 되게 크게 작용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일단 시즌 시작하기 전에 메인 핸들러인 벤블릿이 나갔고 중간에 이제 휴스턴의 색깔을 살려주던 어쨌든 빅맨이 아담스도 빠졌고 마지막에 있어서는 공격 생산력을 담당하던 듀란트까지 빠졌기 때문에 사실 휴스턴 입장에서는 차포를 다 떼놓고 마지막 결전을 치르러 나가는 상황이었어요. 사실 뭐 레이커스도 마찬가지로 돈치치가 없긴 했지만 그것과는 공격에서 생산성이 비교가 안 되는 지점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레이커스에게 많이 유리했던 6차전이었죠.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 시리즈는 좀 시간이 촬영일 기준으로 됐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또 레이커스 2라운드 진출했기 때문에 레이커스 얘기는 2라운드 때 또 많이 하는 걸로 하고요. 저희가 떨어진 팀들에 대한 조명을 좀 항상 해줬잖아요. 근데 휴스턴 로켓츠에 대한 조명을 할 건데 사실 문제점이나 이런 걸 워낙 많이 했던 팀이어가지고 이미 한 것 같긴 하지만 어찌됐든 내년 시즌에 휴스턴 로켓츠는 어떻게 좀 준비를 해야 될지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1라운드 서부 리뷰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생각보다 듀란트 딜에 휴스턴이 많은 걸 투자하지는 않았습니다. 어쨌든 제일런 그린이 메인 카드였기 때문에 이 팀도 지명권을 한 장인가 두 장밖에 안 썼을 거예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장인데 다음 시즌에 어떻게든 또 플레이오프 전장에 나설 수 있는 팀이고 변화도 충분히 가능한 팀이지만 우도카가 감독으로 있는 이상 아주 큰 변화를 기대하시긴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석주님은 예전부터 줄기차게 이제 우도카 어떤 경질에 대한 그 의견을 많이 피력하시는 것 같아요. 네. 이게 추후에 말씀드리겠지만 제가 그렇게 별로 좋아하지 않는 스타일이 그 선수에 대한 신뢰가 자신의 이상을 넘어서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어찌됐든 감독은 선수의 의지와 별개로 자신의 철학대로 통제를 하는 역할에 저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도카는 이도저도 아닌 중간선에 있는 느낌이어서 제 생각에는 한계가 좀 명확한 인물이지 아니었나. 네. 알겠습니다. 영길 위원님도 휴스턴 로켓츠. 저도 감독을 바꿔야 되지 않을까. 지금 메타에 떨어지는 농구를 하고 있거든요. 템포 너무 느리고 3점도 많이 안 던지고 공격 리바운드를 잡는 거 외에는 뭐 나머지 다 떨어지는 감독이라고 보기 때문에 변화를 주려면 감독을 바꾸는 수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듀란트를 내보내는 것보다는 우도카를 내보내는 게 조금 더 낫다라는 얘기를 두 분이 하시는 거죠. 네. 그러니까 모든 사실 변화는 결과가 증명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 워리어스가 막 아웃넘버에서 3점 던지고 빠르게 달리고 체력 낭비한다 이럴 때도 결국엔 우승으로 증명이 됐고 결과 내용적으로도 모두 팬들을 만족시켰기 때문에 그게 왕조가 됐던 거지. 물론 공격 리바운드와 빅 그리고 드라이브에 대한 필요성이 다시 NBA에 바람을 불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우도카가 시도하고 있는 변화는 아주 그 트렌드에 맞춰진 변화라고 저는 생각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쓰는 인원이 너무 한정적이기 때문에 요즘 농구가 원하는 에너지 레벨에 저는 그렇게 맞는 인물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2년 연속 1라운드 탈락을 했기 때문에 거기서 이미 이 한계가 드러난 거죠. 더 변화를 크게 가져가지 않으면은 뭐 우승권에 도전하지 못할 겁니다. 센고는 지난 시즌만 해도 이제 S급 플레이어로 가는 초입에 있는 줄 알았으나 사실은 S급 플레이어로서의 어떤 발돋움을 하지 못한 시즌이라고 봐도 되겠네요. 사실 요키치 수준의 비스무리한 그런 거를 좀 할 수 있는 선수라고 평을 했었잖아요. 이번 시즌 센고는 좀 두 분 어떻게 보셨어요? 올스타에 뽑혔잖아요. 뭐 나름 잘 했고 뭐 요키치 뭐 기대치에는 한참 부족한 선수고 사이즈도 조금 아쉽고 NBA 선수들이 뽑은 가장 과대평가되는 선수 중에 하나라고 지금 뽑혔거든요. 네. 그러니까 두 시즌 연속 자신을 증명 못했기 때문에 정당하게 그냥 뭐 그 정도가 딱인 것 같습니다. 저는 조금 생각이 다른 게 억울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뭐 비슷하게 계속 말씀을 드렸던 거긴 한데 이건 제 개인적인 기준입니다. 활동 반경이
주요 자원들하고 너무 겹치는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지난 시즌에 잘했던 걸 생각해 보면 제일런 그린이라든지 백코트에 있는 선수들에게 패스를 적절하게 뿌려주는 어떻게 보면 등대 역할을 제일 잘했고 개인이 엄청 많은 득점을 창출한다기보다 하프코트 오펜스에서 동료들을 되게 잘 조율하는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별명도 베이비 유키치였던 거잖아요. 근데 이번 시즌에 보면 너무 안쪽 공간을 선점하는 자원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들어가기 전에 다른 동료에게 먼저 주거나 본인이 죽은 볼을 받아서 1대1을 하는 상황이 많았기 때문에 그런 포지션 한두 개가 저는 센군의 경기력 전체에 큰 영향을 주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조금 들어서 다음 시즌에 변화된 전술이 있다면 그 안에서 센군이 어떻게 기능을 하는지까지는 한번 두고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좀 억울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뭐 생긴 건 92년생처럼 생겼지만 02년생이기 02년생. 때문에 네, 앞으로 뭐 좀 더 전성기에 이제 들어가는 또 나이가 슬슬 될 거기 때문에 또 어느 정도 성장하는지를 보는 걸로 하고요. 휴스턴 로켓츠의 안녕을 마지막으로 서부지구의 2라운드 진출 4팀이 다 가려졌습니다. 그래서 서부지구의 왕자는 오클라호마 시티 썬더, LA 레이커스, 미네소타 팀버울브스, 샌안토니오 스퍼스 중에서 이제 결정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치열하다고 말하기 조금 애매하긴 하지만 어쨌든 서부지구 2라운드에 대한 리뷰를 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휴스턴 로켓츠를 꺾고 올라간 LA 레이커스가 서부지구의 이제 최강이라고 할 수 있는 오클라호마 시티 썬더와 지금 붙고 있는데 녹화일 기준으로 OKC가 2대0으로 시리즈를 리드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시리즈를 좀 두 분은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위원님이 먼저 한번 말씀해 주실까요? 지금 오클라호마 시티가 2전 전승으로 앞서고 있는데요. 두 경기보다 18점 차 났습니다. 근데 정규 시즌 때는 차이가 더 났더라고요. 근데 그걸 많이 줄였는데 나름 JJ 레딕 감독으로서는 최선을 다해서 방어를 선전한 거다라고 저는 평가를 합니다. 일단은 블리츠, 뭐 더블팀 이런 걸 통해서 쉐이 길저스 알렉산더를 막는 데는 어느 정도 성공을 했지만은 결국 다른 선수들을 막는데 워낙 OKC가 자원이 좋다 보니까 벤치 득점도 많고 다른 선수들이 터지다 보니까 결국은 이길 수가 없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석준님 분들 어떻게 보셨나요?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는데 그게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클라호마를 대항하는 데 있어서 사실 레이커스는 할 만큼 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할 수 있는 자원으로 사실 뭐 쉐이기어스 알렉산더는 누구한테나 막기 힘든 존재잖아요. 그리고 레이커스를 상대할 때를 보면 OKC가 일부러 쉐이 방면에는 공간을 넓게 쓰게 하고 레이커스 수비수들이 그쪽으로 몰리게 해요. 그래서 최대한 압박을 타이트하게 붙여넣게 유도를 하는데 쉐이가 거기서 패스를 되게 잘 뿌려주고 그게 다른 동료들의 직관적인 득점 찬스로 연계가 되는 모습이 굉장히 많이 노출이 됐습니다. 사실 이번 시즌 플레이오프 기록을 봤을 때 가장 야투 시도가 많은 팀이 OKC고 야투를 가장 많이 집어넣은 팀도 3등이 OKC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공격 기회를 많이 생산해내는 팀이기 때문에 쉐이 봉쇄에는 어찌저찌 레이커스가 한다고는 하는데 사실 봉쇄가 안 되는 거죠 사실상. 그러니까 팀적으로 좀 수비적인 한계가 많이 드러나는 시리즈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NBA 시리즈가 서로의 전술을 분석해서 다음 경기에 또 반격을 치고 이런 카운터 싸움으로 보통 진행이 많이 되잖아요. 그쵸. 근데 사실 OKC와 LA 레이커스의 대결은 LA 레이커스의 체급 자체를 빨리 올려야 되는 그런 시리즈가 아닌가? 그러니까 서로 전술이나 전략으로 뭐 맞붙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돈치치가 아웃되어 있는 상태에서 LA 레이커스의 체급 자체가 너무 약해진 상태라 그냥 주먹 대 주먹으로 붙어도 그냥 그렇게 지금 발리는 느낌이어가지고 발리는라는 표현이 방송에 좀 적합하지 않겠습니다만 어찌됐든 이렇게 밀리고 있는 것들이 전략이나 전술적인 조정을 통해서 극복할 수 있는 레벨의 격차가 아니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어떻게 좀 반격의 여지가 좀 있을까요, LA 레이커스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OKC가 제가 볼 때는 굳이 이렇게 전술적으로 레이커스를 뭐 상대하기 위해서 특별한 걸 들고 나오고 이러지도 않아도 이길 수 있기 때문에 특별하게 뭐 하는 건 없는 것 같고요. 오히려 레이커스가 준비를 많이 했어요. 솔직히 보면은 맞아요. 그 샌앤토니오가 OKC에게 올해 4승 1패였잖아요. 그때 보면 그 1차전 때 저번에 얘기했지만은 그 핸들러들이 공을 잡아가지고 빨리 페인트존으로 직선 돌파해서 돌아가는 거 그걸 첫 공격으로 했습니다. 그 더블 스크린을 받아서 스크린 받자마자 르브론이 골 밑으로 들어와서 레이업 넣는 거. 그 다음에 2차전에서는 그랬잖아요. 그 올케시의 가장 큰 약점이 특히 제일런 윌리엄스가 없을 경우에는 윙이 약하다. 윙이 신장이 약하다. 도트가 맡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도트 상대로 포스트업해서 득점 올리고 이런 게 다 그러니까 OKC의 약점이었던 거를 레이커스 다 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길 수가 없는 거죠. 네. 매치업 장상에도 문제가 되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OKC는 약점이 드러나고는 있다. 제일런 윌리엄스가 없기 때문에 이 옵션이 지금은 하텐슈타인 그 홈그레인이 해줘야 되는데 어느 정도 해주고 있어요. 근데 과연 더 강한 팀을 만나서 제일런 윌리엄스가 없을 때 어떻게 될 것이냐 이런 걱정이 들고요. 윙의 그 신장이 낮은 거 이런 것도 분명히 누가 올라오던 약간 좀 문제가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일로는 나올 수가 없는 그런 건가요 이번 시리즈? 사실 몸 상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저도 들은 게 없어서 잘 모르겠는데 확실히 말하는 건 이번 플레이오프 내내 제일런 윌리엄스의 100%를 보기는 아주 힘들지 않을까. 계속 제가 봤을 때는 구단이 완벽하게 발표를 하지 않는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제 생각엔 굳이 레이커스 시리즈에서 투입할 이유는 없다라고 생각할 것 같고요. 너무 치욕적인 네. 레이커스 팬을 앞에 두고 너무 치욕적인 이 옵션을 굳이 하긴 뭐 그리고 레이커스가 지금 보면 쉐이 길저스 알렉산더를 굉장히 잘 막고 있는 거거든요. 그 피켄롤 할 때는 블리츠 그리고 그 포스트업 할 때는 틸트라고 하죠. 베이스라인에서 동수비 오는 거 이걸 하는데 쉐이가 굉장히 간결하게 패스 잘해주고 어쩔 땐 돌파를 빨리 해버리고 이런 식으로 해서 결국은 20점 이상은 넣고 있어요. 시도를 많이 안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데도 제어는 레이커스는 잘하고 있는 거다라고 봅니다. 네. 근데 이게 이 전술을 쉐이가 지금 연습을 어떻게 보면 하는 거잖아요. 다음 라운드를 위해서. 이런 수비가 다음 라운드 붙는 팀들이 똑같이 쓰면은 결국은 쉐이에게는 땡큐가 될 수 있겠다. 외람된 말씀이지만 27분 뛴 선수를 잘 막고 있는 근데 슛 던지는 것 자체를 많이 제어를 하고 있고요. 다른 선수에게 패스를 빨리 하게 하고 이 선수가 공을 지금 많이 소유를 못하게 하고 있는 거 이건 성공이라고 봐요. 근데 문제는 뭐 벤치에서 나오는 맥케인이라던가 아니면 뭐 AJ 미첼이라던가 홈그레인이라던가 이런 선수들에게 점수를 주고 있다는 거죠. 결국은 쉐이를 받고 다른 선수에게 어느 정도 주고 이게 되고 있는데 반대로 레이커스는 벤치가 약하다 보니까 거기서 막판에 결국은 따라잡지 못하는 모습이 나오는 거죠. 일단 그 AJ 미첼은 이제 당연히 제일런이 없으니까 지금 선발로 뛰고 있는데 제가 좀 눈여겨봤던 거는 쉐이 활용법이었어요. 사실 1라운드 때를 생각해보면 피닉스 깰 때 피닉스도 쉐이에게 똑같이 압박을 가했습니다. 최대한 볼을 못 잡게 하고 공을 잡자마자 최대한 순간적인 트랩을 가해서 실책을 유도하고 이런 걸 썼었는데 그때는 쉐이가 패스를 굉장히 잘 뿌렸어요. 그리고 그게 보통 동료들의 득점 찬스로 연계가 됐습니다. 근데 1차전을 생각해보면 쉐이가 턴오버 7개 했거든요. 레이커스가 그때 쉐이 방면으로 들어오는 공을 굉장히 잘 차단했어요. 그래서 쉐이가 개인 득점 생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었지만 다른 동료들이 잘 터져주면서 이겼는데 2차전에 OKC가 팀 스킴을 싹 바꾸고 나옵니다. AJ 미첼에게 공을 들고 넘어오게 시킨다던가 AJ 미첼이 볼 연계되는 지점에 굉장히 많이 갖다 놔요. 그러다 보니까 2차전에선 AJ 미첼이 어시스트가 6개가 되네.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 물론 알파이즈 오메가는 쉐이가 맞지만 이 팀은 쉐이가 빠져도 쉐이에 준하는 기능을 갖고 있는 선수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직선적인 돌파, 슈팅, 탈압박에 의한 연계 이런 것들을 물론 쉐이만큼 잘하는 선수는 없을지 몰라도 쉐이가 할 수 있는 역량만큼 그걸 채워줄 수 있는 선수들이 있어서 그게 OKC의 진짜 무서움이 아닌가. 지금 심지어 이 옵션이 빠졌는데도 이 정도인데 만약 윌리엄스가 나중에라도 돌아오게 된다면 이 팀을 막을 수 있는 팀이 과연 있을까라는 생각은 들어요.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제가 봤을 때 지금 딱 하나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팀이 닿을 수 없는 어떤 물리한 공세를 통해서 틀어막는 거 말고는 진짜 해법이 안 보인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제일런 브런슨이 버티고 있는 뉴욕 닉스 정도라면 모르겠습니다만 가장 최신으로 MVP를 받은 선수니까. 그렇죠. 이번에 뭐 웃긴 기사가 하나 떴던데 뭐 우브레가 제일런 브런슨을 막기 힘든 이유가 뭐 머리가 커서 대두라서 뭐 이런 말이 좀 있던데요. 이 정도면 농락 아닌가요? 깔려고 한 것 같은데. 아니 지금 뭐 석진님도 얘기해 주셨고 위원님도 얘기해 주셨지만 스가는 그래도 나름대로 잘 맞고 있다라는 게 두 분의 공동적인 의견이잖아요. 홍그랜 얘기도 해주고 뭐 미첼 얘기도 해주셨지만 그래서 OKC에 지금 좀 스가가 말고 좀 잘해주고 있는 선수를 좀 조명하고 싶다면 어떤 선수를 한번 조명해 보고 싶으실까요? 맥케인 얘기도 좀 많이 나오는 것 같기도 하고. 벤치에서는 맥케인이 잘해주고 있고요. 네. 그리고 홈그랜이 지금은 원래 3옵션 역할을 해주던 선수인데 2옵션 역할을 잘해주고 있습니다. 뭐 3점도 꽤 넣어주고 있고 리바운드 잘 떼주고 블락슛도 잘하고 스틸도 오늘은 잘해줬고 그리고 AJ 미첼도 수비와 공격에서 다 제 몫을 하고 있더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약간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으니까 좀 다르게 얘기를 틀어서 케이션 올라스와 알렉스 카루소 제가 딱 그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 벤치에서 나온 손질 듀오가 있습니다. 와, 그 사람들 수비하는 거 보면 그 동농에서 제일 무서운 수비가 내가 드리블을 할 때 공 뺏기는 수비를 제일 무서워요. 왜냐면 그런 실책은 보통 핸들러들의 실책이고 핸들러들의 실책은 곧바로 이제 우리 팀 혹은 상대 팀의 이점으로 연결이 되거든요. 와, 카루소랑 케이션 올라스 수비하는 거 보면 진짜 살벌해요. 물론 이 선수들에게 완전 깨끗하게 수비를 한다 이런 느낌은 솔직히 아니지만 이게 얼마나 벤치 타임에 든든한 버팀목이 되는지 저는 알고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이 짬에도 이렇게 열심히 수비하는 카루소가 그냥 진짜 대단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카루소와 케이슨 올라스는 수비 퍼스트 팀에도 거론될 수 있는 뭐 카루소 같은 경우는 출전 시간의 문제겠지만 그 정도를 리그에서 손꼽히는 수비 선수들일 텐데 이런 선수들을 이렇게 여럿 보유하고 있는 OKC가 참 대단한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이 뎁스가 오마카세 농구라고 저희가 초창기에 뭐 그쵸, 주목도 그쵸. 하긴 했지만 진짜 막을 수 있는 팀이 있을까요, 위원님? 샌안토니오가 5번 중에 4번 이겼잖아요. 예. 그러니까 긁는 수비 이렇게 디플렉션 받는 수비 그리고 갭 디펜스 이런 걸 하는 건데 그걸 우리 역이용을 잘했어요. 근데 레이커스의 문제는 그 샌안토니오만큼의 그 빠른 핸들러들이 없다라는 거. 예. 그 역할을 리브스가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걸 못했고 르브론도 약간 사이즈를 이용한 공격 그리고 돌파를 이용한 공격을 하고 있지만 혼자서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샌안토니오 3명이나 되니까 그게 잘 됐던 건데 그러니까 이 선수들이 사실 월러스나 카루소나 AJ 미첼이나 이런 애들은 작잖아요. 그러니까 다양하게 공략을 해줄 수 있는 선수가 되면 좋겠는데 리브스는 이 선수 사이즈에 우위가 있다고 해서 이 선수가 얘네들을 데리고 뭐 할 수 있는 건 없기 때문에 좀 한계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리브스 같은 경우는 지금 몸 상태가 100%가 아님에도 지금 출전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득점 생산을 크게 기대할 수가 없지만 그래도 리브스가 있을 때 팬들이 기대하는 거는 르브론이 공을 만지고 있지 않을 때 조금 더 볼 연계에 관여를 해주는 모습을 기대를 했을 텐데 사실 그런 부분들이 많이 안 나와서 아쉬웠고요. 사실 그거에는 OKC 앞선 수비가 너무 탄탄한 것도 솔직히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리브스는 솔직히 할 만큼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너무 가혹한 상대를 만난 것 같아요. 그니까요. 본짓이 너무- 없이 센 아니면 몰라. 아니 너무 센을 뭐라 하는 건가? OKC 너무 끝판왕을 바로 만난 것 같아가지고 좀 아쉬운 생각도 조금. 그리고 이 갭 디펜스의 약점이 코너라는 걸 함정. 작년부터 네. 얘기했는데 지금 하치무라가 코너에서 50% 이상을 넣어주고 있거든요. 네, 근데 반대편 코너에서도 좀 넣어줄 수 있는 터지고 선수가 하나 있어서, 있으면 네. 좋겠는데 캐너드 안 되나요? 반대로, 캐너드? 캐너드도 오늘 좋은 장면 하나 나왔던 게 피켄롤 하다가 그 캐너드 쪽에서 3점 만든 장면 이거는 현지 해설도 굉장히 칭찬했던 장면이에요. 이런 게 나와야 된다라는 거 그런 장면들 좀 많이 연출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네. 그런 말 나온 김에 레이커스 쪽으로 좀 턴을 넘겨서 네. 지금 현재 레이커스에서 그나마 당연히 르브론 제임스의 이름이 나오겠지만 중심을 좀 버티고 레이커스를 그래도 지탱하고 있는 힘은 어떤 선수에게 좀 있다고 보세요? 전 진심으로 마커스 스마트라고 생각합니다. 공수 양면에서 기여해주는 에너지가 저는 베테랑 사실 마커스 스마트는 그냥 베테랑도 아니죠. 베테랑 중에 베테랑이잖아요. 사실 에너지 레벨이 떨어질 나이이기도 한데 이 선수가 아직까지도 공수 양면에서 이 정도로 버텨주고 있다는 게 저는 사실 조금 다른 편으로 믿기지가 않아요. 사실 마커스 스마트는 어느 정도 그 평가와 한계가 명확하게 나뉘어져 있는 유형이었잖아요. 근데 르브론 제임스 옆에서 베테랑 핸들러로서 자기 할 일을 정말 다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쉐이도 물론 약간 립 서비스 느낌이 없지 않긴 했지만 스마트를 인정했죠. 진짜 끈질긴 아저씨다 뭐 이러면서 표현을 해줬는데 스마트 다시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스마트는 약간 더티 논란 없었나요? 그건 열정밖에 없었나요? 플랍을해서 문제. 더티하다 플랍이 플랍을해서 있었구나. 문제였죠. 그 유명한 장면이 있습니다. 보스턴에서 뛸 때였는데 라울이랑 스마트랑 서로 부딪혀서 서로 넘어진 장면이 있어요. 그래서 they are doing so both each other 하면서 쟤네는 서로한테 도전 중이다 이러면. 그거 있잖아요. 그 커리랑 플레이오프 파이널 할 때 낭심을 네. 움켜잡으면서 맞은 듯한 연기를 했지만 경기장 내에 누구도 스마트의 낭심에 관심을 맞아요, 안 준, 맞아요. 네. 혼자 털고 일어난 그 장면이 좀 기억에 나는데 플랍이 있었네요. 아무튼 뭐 잘하던 선수를 플랍으로 마무리하면 좀 그렇긴 하지만 위원님은 어떤 선수가 스마트는 수비도 좋고 3점도 어느 정도 넣어주고 오늘 경기는 굉장히 못 넣었지만은 근데 가끔 중요할 때 정신줄 놓고 턴오버 쓸데없는 턴오버를 한다던가 어이없는 패스를 한다던가 이런 게 나오거든요. 그런 점이 좀 아쉽기 때문에 얘가 A급 선수는 아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이번 시리즈에서 레이커 선수는 전반적으로 저는 다 잘해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요. 예, 근데 벤치 멤버들이 너무 약한 게 어쩔 수 없고 하치무라도 잘해주고 있고 저는 뭐 다 잘해주고 있다. 에이튼도 어느 정도 해주고 있다. 그리고 캐나드도 뭐 어느 정도 해주고 있는데 이게 전력상 어쩔 수 없고 지금 팀의 가장 큰 공격을 해주는 돈치치가 없는 상황에서
어쩔 수 없다. 오늘은 리브스도 31점 넣었거든요. 성공률도 굉장히 높았고 잘했는데 상대가 너무 강했다. 우리는 에이스가 없는데 상대는 이 옵션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쪽은 우리는 차를 빼고 이쪽은 한 상 정도 하나 뺀 상태라서 아쉽다. 하지만 1옵션을 전담한 르브론 제임스는 돈치치 안 부럽지 않나요? 2옵션만 못하는 우리 르브론 1옵션의 르브론 정말 잘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피디언 플레이 딱 잘해주고 수비도 열심히 하고 오늘 그리고 지역 방어를 양팀 모두 썼었는데 지역 방어를 쓸 때도 OKC는 이미 준비가 돼 있는지 대처를 상당히 잘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은 OKC는 역시 우승을 해본 팀이기 때문에 전력이 탄탄하구나 이런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초반에 요 리그의 초반에 카운터 싸움이 아니라 체급 차이기 때문에 사실 플레이오프 무대에서 그런 거에 기대는 감독은 별로 안 좋아하지만 슈퍼스타의 50득점 막 이런 어떤 변수가 아닌 이상 지금은 LA 레이커스가 시리즈를 약간 반격하기 좀 어려운 상황인데 르브론 제임스가 조금 더 탈인간적인 모습을 보여줘서 40득점 동반 트리플 더블이라든지 뭐 이런 걸 하면 그나마 좀 한 번 정도 반격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게 근데 그게 있어요. 이미 저는 탈인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해줄 만큼 하고 있다를 생각해 보면 휴스턴이랑 레이커스가 붙었을 때 레이커스에 해줄 만큼 한다는 득점 생산성에서 휴스턴을 압도했기 때문에 사실 무난하게 시리즈를 이길 수 있었던 건데 비슷한 장점을 저는 잃어버리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사실 르브론 제임스는 여전히 탈인간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걸 벗어나는 애가 자꾸 저쪽에 있으니까 약간 어쩔 수 없다라는 생각이 조금 들긴 했고 그건 있는 것 같아요. 레딕도 르브론에 대한 연구를 되게 잘 해왔다라고 느껴지는 게 르브론의 포스트 플레이와 핸들러와 빅을 주고 연계하는 플레이를 되게 조절 잘 해주더라고요. 레딕이 이렇게 잘하는 인물인데 왜 지난 시즌 왜 그랬지 하는 생각이 또 들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후반전 무교체 얘기하신 무교체, 건가요? 그건 뭐 역대급 말도 안 코칭이죠. 되네요. 아마 까먹었을 수도 있어요. 선수를 교체해야 내 속에서 4쿼터 풀주전 이해하지만 3, 4쿼터 풀주전은 뭐 좀 그렇긴 하죠. 네. 아무튼 의원님도 그러면 두 분에게 질문 좀 바꿔서 어쨌든 저희가 뭐 한 팀을 응원하는 입장은 아니지만 석주님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시리즈가 좀 오래 가야 하는 게 농구 팬들이 바라는 거잖아요. 두 분이 레이커스에 이제 레딕 자리에 있다라고 생각했을 때 이제 홈으로 가잖아요. 어찌 됐든 반격의 어떤 수를 쓴다면 어떤 수를 좀 쓰실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진짜 없는데 하나 쓰라고 하면 저는 그냥 뒤가 없다는 식으로 맞불 놓을 것 같아요. 어차피 공수 양면에서 비슷한 전술은 못 이기기 때문에 그 옛날 그러니까 레이커스 초반 르브론 제임스 레이커스 왔을 때 초반을 생각해 보면 그 탁공 활용 농구 했던 시절 있죠. 무조건 달리기만 하는 농구. 그런 농구로 차라리 에너지 레벨로 한번 바짝 당겨서 승부를 보는 게 홈 반격. 어쨌든 홈에서 역전한다가 아니고 한 번은 이겨본다라는 마인드잖아요. 에너지 레벨을 연끌해서 그런 레이커스의 르브론이 처음 왔을 때 그런 좀 뒤가 없는 속공 농구 이런 거 하면은 한 번은 그래도 이길 수 있지 않을까라는 희망을 좀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도 혹시 뭐 특별한 전술은 없을 것 같고요. 홈에서 3점이 조금만 더 잘 터준다면 한 경기는 잡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러네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치무라가 3점을 잘 넣어주고 있는데 스마트나 아니면 캐너드가 3점을 조금 더 가세해 준다면은 한 경기 정도는 잡을 수도 있겠다. 근데 만약 안 들어간다면 어렵다. 사실 생각해 보면 휴스턴 초반에 시리즈 리드 잡았던 것도 사실 스마트랑 캐너드가 미친 듯이 3점 넣어주면서 이겼던 거잖아요. 그때도 사실 그래서 돈치치랑 리브스가 없는 효과가 없는 거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긴 했었는데 오히려 위원님 말씀이 좀 더 신빙성이 있는 것 같아요. 차라리 3점을 난사하듯이 던져본 다음에 잘 들어가면은 그래도 한 번은 이길 수 있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저는 획기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일단 올스몰로 갑니다. 센터들 봉인하고 라라비아 뭐 하치무라 뭐 이렇게 해가지고 넣어서 채통그레넨테 길을 살려주는 거예요. 한 3, 40점 넣게. 그리고 옆에 속삭이는 거죠. 네가 1옵션이다. 주문을 걸어서 OKC의 중심은 너다. 이러면서 본인이 갖고 있는 롤 외적인 거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세팅을 하면 시리즈를 뒤집을 수 있는 1옵션 주입. 약간 그렇게 하면 뭔가 홈그랜이 오버하기 시작하면서부터 뭔가 좀 그럴 수 있겠네요. 아니, 얼마나 저 해결책이 안 보이면 알겠습니다. 그럼 두 분 또 이 시리즈에 대해서 코멘트 아직 2경기밖에 안 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항상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이 스포츠 예측이라는 건 반은 맞고 반은 틀리는 영역인 거잖아요. 사실 이러다가 또 레이커스가 또
뭐 2연승을 해가지고 또 댓글로 아 역시 느바비큐는 뭐 역시 뭐 이렇게 설레발 막 이런 게 달릴 수도 있을 테니 두 분이 마지막으로 이 시리즈에서 코멘트하고 넘어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하시고 싶은 얘기 좀 있으신가요? 그러니까 홈에서 3차전이 중요할 것 같아요. 3차전에서 만약 3점이 터져서 잡는다? 그러면 4차전도 기대해 볼 만은 한데 만약 3차전에서 잡혔다 그러면은 4차전 내지 5차전에 끝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봅니다. 네. 사실 지금은 수입이 정배긴 하죠. 사실. 그렇죠. 네. 오늘 경기에서 나왔던 그 끔찍한 장면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하고 싶은데 그 팔 뽑는 수비 있잖아요. 왜 스스로 그렇게 논란을 만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팀은 참 OKC는 그러니까 가만히 좋은 농구하면 팬들이 알아서 저 팀은 강한 팀이다라고 칭찬을 해줄 수 있는데 그 흔히 말하는 비호 포인트라고 하죠. 왜 스스로 그렇게 안 좋은 이미지를 스스로 만드는지 이해가 안 돼요. 참 온전히 응원을 하고 싶어도 응원을 제대로 못하게 만드는 팀이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물론 더티한 팀이 OKC만 있냐 그럼 그건 아니지만 딱 그 자꾸 결정적인 순간에 눈에 보이는 더티한 장면을 만들어내니까 참 좀 스스로 자기 살 그 깎아먹는다라는 장면이 그게 리브스가 먼저 팔을 끼긴 했죠. 네. 근데 그 거기서 이게 잘못된 거죠. 이게 잘못된 거니까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OKC의 어떤 실력과 별개로 항상 이 팀에는 또 인성 이슈 같은 것들이 항상 뒤따르니까 사무국 입장에서는 OKC가 이런 식으로 자꾸 바이럴되는 거를 사실 원치는 않을 텐데 그런 부분에서 조금 아쉽긴 하지만 어쨌든 뭐 실력적으로는 깔 수 있는 팀이 깔 수 있는 부분은 거의 없는 뭐 무결한 팀이지 않을까요, 사실은. 네. 그러니까 이게 OKC를 까는 것처럼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순수한 그런 느낌이에요. 어쨌든 이 팀이 깨끗한 이미지에 있는 팀은 아니잖아요. 사실 뭐 파울콜에 관한 이슈도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늘 있어 왔었고, 그러니까 뭔가 조용히 넘어갈 수 있는. 사실 리브스가 먼저 끼긴 했어요. 이렇게 먼저 붙이긴 했는데 그냥 넘어가면 되는 건데 그걸 굳이 이렇게 했다가 자꾸 그러니까 챔피언으로 그냥 무난하게 가는 팀이 자꾸 긁어 부스럼 만드는 느낌이 좀 있어서 그게 좀 아쉬워서 얘기해봤습니다. 근데 제가 좀 출연하지 않는 김에 편하게 얘기하면 비호감이죠, KC가 솔직히. 비호감적인 팀은 맞죠. 이게 실력과 별개로 그렇다고 이 팀이 아주 정상적이고 올고진 플레이만 해도 인기가 있을 팀은 아닌데 네. 마켓은 아닌데 이런 식으로까지 뭔가 좀 비호 포인트가 있으니까 사실 그래서 제가 샌안토니오를 더 응원하는 것 같기는 해요. OKC를 좀 한번 꺾어주길 바란다. 쉽지 않을 것 같지만 네. 아무튼 네, OKC랑 LA 레이커스의 지금 2경기까지 진행된 시리즈는 이렇게 마무리하는 걸로 하고요. 다음 시리즈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여기는 지금 이제 미네소타 팀버울브스와 샌안토니오 스퍼스가 이제 매치업을 갖고 있는데 제가 이제 샌안토니오 스퍼스의 4대0 수입을 예상했다가 1차전에 미네소타가 샌안토니오를 잡는 기염을 토했지만 또 2차전은 생각보다 또 싱겁게 샌안토니오 스퍼스의 낙승으로 끝이 났는데 이 시리즈는 위원님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이 시리즈는 뭐 그 전형적으로 빅 대 스몰 뭐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1차전은 102대 104로 미네소타가 이겼는데 그때는 역시 그 고베어, 랜들 뭐 이런 선수들의 높이가 잘 작용을 했고요. 2차전은 반대로 작기 때문에 빠르다라는 거, 빨리 공격을 하면서 대승을 샌안토니오가 거뒀습니다. 이 경기는 결국은 그러니까 스피드 대 높이의 싸움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스피드를 같이 공략해 줄 수 있는 박스의 활약이 굉장히 중요하겠네요. 그렇죠. 네. 1차전 이겼어도 사실 미네소타 팬분들은 좀 불안하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샌안토니오의 안 좋은 점들이 다 나왔던 경기와 생각보다 미네소타가 잘했던 경기력이 대등해서 오히려 미네소타 팬들은 좀 놀라셨을 것 같긴 한데 1차전에 샌안토니오 3점의 말을 안 듣기도 했고 의도적인 미스매치에 샌안토니오가 줄줄이 당했습니다. 저희가 서두에 얘기했었던 미네소타의 그나마 유일한 강점이라고 한다면 빅 라인업을 기용할 수 있는 팀이기 때문에 순간적인 미스매치에 샌안토니오 선수들이 대처를 못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정확하게 미네소타 그 점만 공략해서 나왔어요. 랜들에게 많은 포지션을 부여한다던가 일부러 안쪽에 많은 미스매치를 만드는 것 이런 것까지 잘 작용이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샌안토니오가 2차전에는 이를 갈고 나왔죠. 아예 그런 미스매치가 발생할 만한 상황 자체를 발생 안 시키겠다라는 마인드로 미친 듯이 달려서 최소한 사람 대 사람으로 만나는 구간을 최소화했어요. 이날 경기 샌안토니오를 보면 진짜 그 베이스라인에서 공을 주고받는 순간부터 쭉 달리기만 하거든요. 실점하는 순간에도 달리고 먹혀도 달리고 안 먹혀도 달리고 그러면서
최대한 미네소타가 서서 수비를 하지 않도록 유도를 했고 그 에너지 레벨에 미네소타가 완전히 먹히면서 사실 일방적인 경기로 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 시리즈는 좀 어떻게 진행될 거라고 예상하세요? 아직 뭐 시리즈 예측은 제가 뭐 아까 전에도 뭐 하기 어려운 영역이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좀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아직 1대1이니까. 샌안토니오가 유리하다고 보고요. 게다가 이제 홈으로 미네소타가 돌아가지만은 일단은 1패를 그러니까 패배를 안고 가는 상황이고 그 빠른 농구에 대한 대처를 하기가 쉽지 않아요. 지금 에드워즈가 정상도 아니고 이 미네소타가 가용 자원이 많은 팀도 아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울 것 같고요. 역시 키는 랜들이 지고 있는 것 같아요. 랜들에게 그럼 기본적으로 미스매치거든요. 랜들을 지금 캐슬이 맡고 있거든요. 1차전에서 캐슬이 결국 6반칙 퇴장 당했잖아요. 이쪽이 제일 공략 포인트인데 여기서 랜들이 좋은 활약을 해주지 못한다면은 상당히 어려울 것 같고요. 그리고 이번 플레이오프 자체가 보면은 반격을 할 때 가장 큰 카드가 템포를 빨리 가져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네소타가 그걸 못해 하고 있기 때문에 샌안토니오에게 2차전을 내준 거고 디트로이트와 올랜도도 마찬가지예요. 올랜도가 1차전 잡은 것도 템포를 진짜 1쿼터에 엄청나게 빨리 가져갔었고 디트로이트도 마찬가지 반격을 할 때도 그랬고 20점 차 뒤지는 걸 20점 차 역전한 것도 템포를 빨리 가져가면서였거든요. 그리고 며칠 전 경기 뉴욕하고 필라델피아 경기에서도요. 그 감독들의 그 얘기 마이크가 잡히는데 두 감독이 똑같은 얘기합니다. push the transition 똑같은 얘기를 하거든요. 템포를 올려야 된다. 텐션 속공을 계속 밀어라. 우리가 속공 한국말로 속공 민다 그러잖아요. 똑같아요. push the ball, push the transition 얘기를 하는데 그만큼 이번 플레이오프에서 가장 큰 화두입니다. 그러니까 반격을 할 수 있는 그걸 가장 잘할 수 있는 팀이 저는 샌안토니오라고 보기 때문에 미네소타가 그거에 대한 대처를 못한다면 그러니까 그걸 빠른 공격 못하게 하는 거는 우리가 높이를 사용해서 빨리 득점을 해서 최소한 아웃 오브 바운드를 만들게 하는 거 이게 백코트를 시간을 버는 거거든요. 그걸 하지 못하면 쉽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에드워즈에게 많은 포지션을 몰아주는 건 패착에 대한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저도 위원님 생각에 동의를 하는 건 랜들에게 달려있다고 생각해요. 어쨌든 속공을 나가지 못하게 만드는 제일 좋은 방법은 우리 팀이 다득점을 하면 돼요. 상대가 이제 기본적인 단계에서부터 하프코트 오펜스로 시작하게 만들면 사실 속공을 제어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수단이 되는데 1차전과 같은 양상이 나올 수 있냐라는 질문은 조금 회의적인 게 지금 샌안토니오가 어떻게 해서든 파이법을 깨달았기 때문에 자기네 야투가 들어가든 들어가지 않든 계속해서 밀면서 야투를 밀고 들어올 거란 말이에요. 근데 샌안토니오에는 달릴 수 있는 선수들이 많지만 미네소타에는 키가 커도 야투를 계속해서 60%, 50%로 집어넣을 수 있는 자원이 한정적이에요. 왜냐면 솔직히 말해서 에드워즈가 풀핏이면 저는 모른다라고 얘기를 했을 것 같은데 지금은 그럴 수 있는 자원이 많지 않은 것 같아서 누구에게 배팅할 거냐라고 하면 저는 샌안토니오에게 배팅하겠습니다. 그럼 뭐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미네소타 선수들의 활약상은 지금 좀 어떤지 뭐 랜들 얘기 해주셨지만 좀 괜찮게 하는 선수들이 누가 있는지 얘기 좀 해주실까요? 랜들뿐 아니라 맥다니엘스도 맥다니엘스죠. 상당히 신정이 좋은 선수고 미드레인지도 잘하고 이번 시리즈 잘해주고 있어요. 이번 시즌 내내 잘했죠. 잘해주고 있죠. 네. 이 선수가 신장이 2m 6이라고 나오는데 제가 볼 땐 실제 더 커 보여요. 팔도 더 길고. 그래서 웬만하면 미스매치입니다. 그러니까 이 선수가 좀 더 활약을 해주고 속공을 막는 방법이 기본적으로 5개 정도를 보는데 그러니까 득점을 하는 거.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공격 리바운드를 따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높이를 살리려면 공격 리바운드를 많이 따내는 거. 이거에 대하면 좋은데 2차전에서는 공격 리바운드 차이가 하나 났어요. 그러니까 13대 12. 그보다는 공격 리바운드를 많이 따낼 수 있도록 랜들 그리고 맥다니엘스 그리고 나즈리드까지 공격 리바운드 가담을 많이 해서 상대에게 속공 기회를 줄이는 거. 이렇게 그나마 희망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근데 굉장히 높이가 높네요 미네소타가. 엄청 높습니다. 높기는 진짜 고베어도 커요. 어쨌든 중심을 잡아주고 있고. 그 덴버와의 마지막 경기에서 나왔던 라인업은 정말 장신이었죠. 그러니까 슈팅 가드가 맥다니엘스였어요 거기서. 그리고 포인트 가드로 나온 게 셰넌 주니어. 198cm니까 NBA에서 이만한 높이를 가진 팀은 없을 정도로 막강합니다. 사실 에드워즈가 1번 롤을 봐도 사실은 무방한 선수지 않나요? 근데 아마 에드워즈는 이번 플레이오프에서는 식스맨으로 나올 가능성이 매우 크고 제가 주목하고 있는 선수는 사실 테네스 셰넌 주니어예요. 슛의 상승폭이 그러니까 슛의 기복이 좀 큰 편이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드리블 드라이브가 굉장히 좋은 선수인데 이게 미네소타 팀 상성에 굉장히 잘 맞는다는 생각이 듭니다. 나즈리드 그리고 이제 랜들 기본적으로
바깥에서 안쪽으로 파고드는 빅맨이 많은 팀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팀에서는 핸들러들에게 드라이브 찬스가 많이 열릴 수 있거든요. 근데 실제로 이 찬스를 잘 살리는 것 같아서 본인의 야투 효율과는 별개로 팀 전술에 굉장히 친화적인 움직임들을 잘 가져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혹시 주목할 만한 선수가 있을까요? 고베어는 좀 어떠세요? 고베어가 거의 30분 가까이 뛰면서 고베어 잘해주고 있습니다. 예, 첫 그 1차전이었나요? 2차전이었나요? 양쪽에서 블락 파티를 하는데 고베어도 중요한 역할을 했거든요. 1차전 때 잘 막았죠. 그러니까 고베어가 있기 때문에 그나마 웸비와 상대를 할 수 있고 그리고 그 상대는 계속 고베어를 끌어내려고 하는데 그래도 밑에 높이가 높기 때문에 그게 쉽지 않다는 게 고베어라는 선수가 버티고 있다는 게 가장 큰 힘이 되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2차전 두 번째 만남에서는 팍스한테 좀 많이 고전을 하긴 했습니다. 근데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사실 그 장면만 보고 사실 고베어에 대한 모든 저평가가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니 그렇게 큰 선수가 바깥으로 외곽에 끌려 나와서 또 팍스처럼 빠른 선수 만나면 당연히 고전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고베어가 가져다주는 이점이 훨씬 크다고 봐요. 저도 위원님 생각처럼 일단 빅라인업을 가동했을 때 가져다주는 이점도 분명히 있고 그리고 스크린 그리고 직관적인 롤을 했을 때 이 선수가 득점을 하지 않더라도 순간적으로 상대 수비를 페인트존으로 빡 모이게 하는 효과가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눈에 보이지 않는 효과들도 저는 고베어가 작용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미네소타에서 고베어의 지분은 엄청나다고 볼 수 있죠. 네. 고베어의 체력이 어디까지 버텨주느냐도 이번 시리즈의 어떤 키가 될 수 있겠네요. 지금 어쨌든 웸비가 득점 쪽에서는 조금 저조한 모습을 보이는 게 이런 또 높이의 어떤 한계 때문에 그런 거지 않을까 싶긴 한데 도순무는 지금 좀 활약이 어떤가요? 도순무가 1라운드는 뭐 지난 경기 돌아왔지만 역시 부상의 여파가 있는 것 같고요. 또 주목해야 할 건 나즈리드죠. 나즈리드가 외곽이 되는 빅맨 자원이잖아요. 웸비를 데리고 스텝백 페이더웨이 슛을 넣어서 3점을 넣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가능한 선수가 몇 명 없는데 나즈리드가 가능하다. 그러면 웸비를 끌어내면은 골 밑에서 다른 선수들에게는 훨씬 더 수월하게 되기 때문에 나즈리드 역할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나즈리드의 슈퍼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점프를 거의 뛰지 않는 대신 타이밍이 빠르죠. 그러니까 커리가 바꿔놓은 패러다임 중에 하나가 맞아요. 점프슛을 던지지 않아도 타이밍을 빨리 던지면은 수비를 피할 수 있다. 그리고 스텝백이라는 게 생겼기 때문에 굳이 점퍼를 안 지더라도 상관없는데 나즈리드는 저는 그런 면에서 빠른 릴리스를 가지고 있다는 게 굉장히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30개 팀이 다 노리는 선수 중에 또 대표적인 선수가 나즈리드 같은 유형의 선수잖아요. 네. 저랑 같이 친한 농구하는 형이 그 얘기했어요. 5cm 점프 5cm 뛰어도 5초 빨리 던질 수 있으면 상관없다. 딱 근데 5초나? 5초. 5초는 거의 그 정도로. 약간 1초만 0.5초만 빨라도 반박자만 빨라도 상당히 더 그래서 큰 딱 그 전형이 리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상대방이 컨테스트를 하기 전에 약간 이렇게 쭉 던지고 말잖아요. 그리고 그때 다 들어가니까 상대 입장에서는 안 나올 수가 없고 2차전에서 좀 재밌었던 포인트는 그거죠. 웬바냐마 경기 전 몸 푸는 장면들을 보면 계속 몸으로 이렇게 치대고 있습니다. 그 혹시라도 드라이브를 치고 자기랑 몸싸움을 걸어오는 선수들을 견디기 위해서 계속 코치가 이온보 데리고 계속 몸싸움을 그리고 그게 실제로 잘 드러나요. 의도적으로 거는데 웬바냐마가 하나도 안 밀리고 첫 득점할 때 그 엘류 박는 것도 그렇고 엔드원 얻어낼 때도 상대랑 컨택을 이겨내면서 배구 스파이크 하듯이 이렇게 밀어내도 들어가거든요. 참 그 보이지 않는 코치들의 어떤 그 세팅 대단하다고 느꼈습니다. 그 미치 존슨도 제가 봤을 때 계속 그 상대 전술에 대응을 한 능력이 있는 인물 같아요. 그것도 그렇지만 웸비가 참 대단하다. 그러니까 약점이었던 걸 다 극복한다. 그러니까 시즌 초반에도 작은 선수 상대로 수비할까 붙었을 때 고전했었는데 2차전 때 랜들이 막았을 때 또 고전했었거든요. 작지만 이렇게 덩치 좋은 선수. 근데 그걸 이겨내려고 비욘보 데리고 계속 몸싸움을 하는 거 보면은 아 얘는 정말 큰 애가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미 크지만 더 크네. 더 크네. 근데 웸비가 또 대단한 게 뭐 자연스럽게 이제 샌안토니오 스퍼스 얘기로 넘어가면 3점을 두 경기에서 7.5개를 쐈어요. 1차전에 하나도 못 넣겠지만 어쨌든 이게 본인이 나름대로 어떤 벤치의 어떤 주문을 받고 외곽에서도 조금 풀어주려고 하는 액션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웬바냐마부터 뭐 위원님이 얘기 꺼내주셨으니까 웬바냐마의 높이가 진짜 어마어마하다는 생각을 좀 많이 했는데 한 경기 12개의 블락슛은 뭐 게임에서도 하기 힘든 물론 그 중에 몇 개는 조금 애매한 논란도 있긴 하지만 어떠세요? 50몇 년 만에 나온 기록이라고 하잖아요. 12개. 이게 윌트 챔벌린 이후에 처음이라고 하는데 트리플 더블 했잖아요. 네, 쿼드러블 더블도 가능하겠다 이런 생각 들더라고요. 어시스트만 잘 써. 저는 볼 때 정규 시즌 언젠가 쿼드러블 더블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 들더라고요. 윌드 챔버린이랑 가상으로 멤비가 만나면 챔버린도 그럴 것 같아요. 높다 이러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 정도로 맞아요. 어마어마한 높이를 진짜 어떠세요? 웸비의 게임을 보면 좀 석주님도
진짜 새로운 게임을 보는 느낌이 좀 많이 들잖아요. 데이터가 어떠세요?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알고 있었던 전술이라든지 미스매치를 만드는 그리고 한 사람이 코트 안에 들어가서 보여주는 영향력에 범위가 깨져버린 것 같은 느낌을 많이 주는 것 같고 요 미네소타전에서 나온 기록 있잖아요. 사실 요거는 미네소타가 도와준 것도 있는 게 미네소타가 야투 시도가 제일 많은 팀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물량 공세를 던져놓고 보는 팀이기 때문에 웬비가 좀 많이 블락을 해줄 수 있었던 것도 거기 있지 않은 생각이 들고 그게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고베어는 롤을 할 때 상대 수비를 이렇게 쫙 모이게 하잖아요. 근데 웬비는 벤치에서 던지라고 주문을 하는 이유가 이 선수가 어디서 어떤 식으로 공격을 준비하든 상대가 움찔할 수 있는 이 동작을 유발하기 위해서 이게 또 동료들의 많은 야투 찬스로 연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안 들어가도 괜찮아 쏴 이렇게 벤치에서 주문을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 웬바냐마는 이번 시즌을 기점으로 완벽한 에스크 플레이어가 이제 된 느낌이라 더 이상 막 웬비를 막 엄청 대단하다 이렇게 말하는 게 이제 더 이상 의미가 없을 정도의 그런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고, 근데 공격 쪽에서 조금 부침이 좀 지금 있는 상황인데 그거는 미네소타의 수비가 단단해서 그런 걸까요? 어떻게 좀 보세요? 제가 생각할 때는 몸으로 치대는 장면이 많아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웬비가 최대한 깔끔하게 동작하지 못하도록 미네소타가 되게 진짜 끈적하게 물고 늘어지는 것 때문에 웬만냐마 야투가 조금 부진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있긴 한데 만약에 지금처럼 달리는 농구 빠른 농구를 계속 밀고 붙여간다면 저는 웬만냐마 야투 부진은 길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이 선수는 3점 한 6개 던져서 하나 넣어도 안쪽에서 야투 14개 던져서 10개 넣을 수 있는 선수니까 어쨌든 평균 해결하면 되는 거잖아요. 저는 웬만냐마 야투 부진은 아주 오래가진 않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웬비의 공격 부진은 좀 어떻게 보세요? 아 이건 뭐 시리즈별로 그런 걸 탈 수 있기 때문에 다음 시리즈에서 또 살아날 수 있고요. 네. 저는 그 지금 만난 높이가 지금 플레이오프에 남은 팀 중에 가장 제일 높은 큰 팀 팀, 중에 네, 하나이기 맞아요. 때문에 예, 부침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클리블랜드보다 높나요? 클리블랜드가 높을 것 같지만 사실 그 두 선수가 CPT가 안 돼요. 그러니까 제로 델론이 머리빨이라든 베런 알렌도 파마빨 6'9", 그러니까 2m 6cm로 지금 표기 되고 있고요. 모블리도 2m 11cm, 그러니까 고베어가 2m 16이잖아요. 그러니까 차이가 나죠. LA 레이커스의 골밑을 만났다면 웬비도 조금 높이의 잭슨 에이지와 잭슨 에이지. 디앤드라의 도미네이튼. 웬비 말고 좀 샌안토니오 스퍼스에서 주목할 만한 선수 두 분 좀 어떤 선수로 좀 뽑고 계세요? 저는 당연히 캐슬입니다. 와 저는 선수에 대한 편견을 내가 갖고 있었구나라고 느끼게 만든 선수가 캐슬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되게 편협한 시각으로 선수를 봤구나라는 생각이 든 게 시즌 초반에 다른 분들이랑 방송을 할 때 제가 캐슬 턴오버 줄이면 리그 1등 가드다라고 했는데 와 지금 캐슬 하는 거 보면 진짜 식상한 표현이지만 농구의 길을 알고 하는 선수 같아요. 이 선수가 어쨌든 슈팅에 대한 기복이 없는 선수가 아니잖아요. 기본적으로 야투율에 대한 고저가 되게 극심한 선수인데 2차전에 하는 거 보면 일부러 안쪽으로 끌고 들어가요. 왜냐면 이 선수가 공수 양면에서 자기보다 큰 선수든 작은 선수든 만나서 뭔가 생산성을 뿜어낼 수가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자기의 슈팅 약점을 가리려고 계속 안쪽으로 끌고 들어가서 미드레인지 던지거나 돌파하거나 자유투 얻어내거나 이거를 반복을 하는데 그 셀렉션들을 보면서 아 내가 선수를 진짜 잘못 보고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수비를 할 때도 기본적으로 웬비가 크지만 모든 빅을 다 막을 수 없기 때문에 1차적인 방어선 역할을 해줄 선수가 필요해요. 근데 그걸 캐슬이 다 해주는데 와 정말 백코트에서 저런 에너자이저 형 선수를 본 게 얼마만이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잘해줬던 것 같습니다. 의원님은 좀 어떠세요? 캐슬도 당연히 잘하는 선수고 벤치에서 나오는 하퍼 주니어 그렇죠. 이 선수가 있기 때문에 템포를 계속 빨리 가져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심지어는 그러니까 정규 시즌에 많이 안 했던 그 3가드 박스, 하퍼, 캐슬까지 가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지금 하퍼가 너무너무 잘해주고 있습니다. 속공뿐 아니라 그 돌파, 달리는 거 이거에서는 최적화되어 있는 선수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벤치 나와서 한 14, 15점 넣어주는데 이게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약간 좀 역설적인 게 아까 미네소타는 라인업의 높이가 굉장히 높은 팀이잖아요. 근데 샌안토니오가 정말 스피드 하나를 맞불을 놓기 위해 3가드를 쓰는 건가요? 여명근 기자님이 자주 말씀해 주셨던 표현인데 이게 속공이라는 느낌보다 공간을 선점한다라는 표현이 더 정확한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저도 여명근 기자님 말씀 들으면서 되게 공감을 했던 건데 굳이 우리가 빨리 가서 레이업을 놓는 것만 속공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빨리 자리를 잡아서 상대가 빨리 돌아오게 즉 일정한 수비 대응을 유지하게 못하는 것도 저는 빠른 공격의 장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런 역할을
하퍼 주니어가 너무 잘해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 팀은 캐슬도 있고 웬만야마도 있고 팍스도 있고 공을 쥐고 뭔가를 해야 될 선수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사실 하퍼가 완전한 메인 브랜들러가 아니라고 쳤을 때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이런 경기력이라고 생각해요. 빠르게 공간 선점해서 워낙 또 빠른 선수기도 하니까 득점과 가까워질 수 있는 많은 곳에 자리를 잡는 걸 이거 하퍼가 되게 잘해주고 있기 때문에 저는 3가드도 충분히 공존이 가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네. 웨님도 같은. 예, 그리고 기본적으로 웬비가 있으면 제가 볼 때 투빅보다는 이렇게 가드가 예. 한 명 박아놓고 나머지 외곽에서 빨리빨리 움직이고 수비도 되고 이런 애들을 쓰는 게 나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24년 올림픽 때도 보면은 웬비하고 고베어가 안 맞았거든요. 결국은 맞아요. 웬비를 빼면서 프랑스가 살아났는데 웬비한테는 그 싱글 포스트가 맞고 나머지는 빠르고 작지만 외곽 던질 수 있고 빨리 드라이브 할 수 있는 애들 수비에서 빨리빨리 이렇게 외곽을 해서 그러니까 들어오면 어차피 웬비가 있으니까 외곽에서 막아줄 애들이 필요한데 그런 게 딱 샌안토니오가 구색이 맞춰져 있다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데빈 바셀도 굉장히 유의미한 활약을 보여주고 있는 거 아닌가요? 스틸도 2경기 연속으로 3개씩 하기도 하고 득점도 10점 중반 정도로 올려주고 있는데 바셀 3점도 좋고요. 3펜이도 그렇고 두 선수가 그러니까 원래는 처음 시즌 초반에는 그 자리가 반스 자리였잖아요. 해리슨 반스가 지금 벤치로 물러났고 그러니까 3점 되고 작은 애들 오히려 이게 더 수비에서 더 위력을 발휘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두 번째 만남에서 샌안토니오가 준비했던 전술을 보면 이제 랜드리 1대1 그리고 다른 선수들의 1대1에 당하다 보니까 공을 잡으면 그 선수에게 거의 하프코트에서부터 압박을 빡세게 겁니다. 이거 괜찮아요. 왜? 걔 뚫리면 어차피 싱글 포스트에서 왼비 만나니까 그 길을 일부러 차단한 상태로 맘 놓고 압박을 가더라고요. 근데 그 역할을 바셀이 굉장히 잘해줬다라고 느꼈고 저는 그래서 미네소타에게 조금 아쉬운 거는 압박에 너무 좀 식상하게 대처를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더블팀을 당하고 뭔가 프레스를 받았을 때 패스길이 한두 번은 안 보이면 뭔가 저는 핀치 감독이 다른 식으로도 어떻게 조정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핀치 감독도 그 경기 끝나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공을 너무 오래 정체시켰다. 상대의 패스길에 우리가 대처를 못했다라고 얘기를 계속했는데 그거를 인터뷰하기 전에 좀 빨리 조정을 해줬으면 샌안토니가 카운터 펀치를 날리지 않았을까. 왜냐면 정말 하프코트에 가깝게 라인을 붙었거든요. 프레스 라인을. 그러면은 거기서 패스 한두 번만 빨리 빠져나왔어도 다른 선수 1대1로 연결이 됐을 텐데 그 대처가 조금 유연하지 못했던 게 아쉬웠던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혹시 이 시리즈에 대해서 두 분 더 코멘트할 게 있으신가요? 저는 없습니다. 네. 네, 없으면 저도 네. 그래도 그나마 지금 동부 저희가 얘기하겠지만 그나마 좀 이 시리즈들 중에서 그냥 가장 팽팽하게 전개되고 있는 게 이 그렇죠. 시리즈거든요. 제일 재밌는 시리즈라고 네, 많이 그러니까요. 뽑았더라고요. 요거는 약간 미래 예측 제가 웬만하면 안 하려고 했는데 요건 한번 예측을 다음 주 녹화 때 시리즈가 끝날지 뭐 물리적으로 끝날 수 있을지는 뭐 체크해봐야겠지만 어떻게 좀 보세요. 저는 여전히 샌안토니오의 4대1 시리즈 이제 승리를 보지만 두 분은 좀 어떻게 보세요? 4대2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네소타에서 6차전에서 샌안토니오가 이겨서 올라간 거예요. 샌안토니오가 저도 4대2. 에드워즈가 부상이지만 한 경기 정도 어느 정도 해주지 않을까. 지난 1차전도 4쿼터 11점 넣었거든요. 이 선수가 클러치 능력이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만 해주면 한 경기 더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지금 고압 치료를 하면서 무리하게 출전을 하고 있다고 해요. 이 상태가 언제까지 지속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한두 경기 정도는 에드워즈를 디코이로 쓰면서 터지는 것도 좀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미네소타의 팀 패턴이 생각하고 있어서. 네. 알겠습니다. 뭐 이런 예상은 늘 얼마나 틀리냐가 또 관건이 아무래도. 부분이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러다가 또 미네소타가 또 시리즈를 잡고 있는 상태로 저희가 또 다음 녹화를 할 수도 있는 거니까 미네소타 팬분들 너무 노여워하지 마시고 네 알겠습니다. 그럼 서부지구 어떤 지금 이야기들을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요. 얘기거리가 오히려 서부보다 더 많은 동부지구로 넘어가겠습니다. 동부지구는 지난주에 저희가 녹화할 때만 해도 2개 시리즈가 결과가 안 났던 3개 시리즈가 결과가 안 났던 굉장히 좀 치열하게 7차전까지 4개 시리즈 중 3개 시리즈가 갔기 때문에 그 1라운드 얘기부터 빠르게 좀 얘기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디트로이트가 결국 약간 역사를 만드는 느낌이었는데 3승 1패에서 4승 3패로 뒤집으면서 올랜도 매직의 어떤 그 저항을 꿈을 극복을 했는데 이 시리즈 두 분 좀 어떻게 그냥 소감 정도만 한번 들어보고 싶네요. 그 커닝햄이 올랜도에 적응한 게 경기별로 눈에 보이는 시리즈였다고 생각합니다. 7차전까지 끌고 가긴 했지만 커닝햄은 일관된 활약을 보여줬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올랜도의
거친 수비에 초반에 당황을 한 건 사실이지만 후반부로 갈수록 오히려 올랜도가 커닝햄을 못 막는 느낌이 더 강하게 들었기 때문에 유연한 득점 차이에서 올랜도와 차이가 많이 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위원님은 그 녹화할 때만 해도 커닝햄과 방킬의 쇼다운이 보기 좋을 것이다 했는데 실제로 두 선수가 굉장히 좀 치열한 쇼다운을 그쵸. 펼쳤는데 어떻게 좀 보셨어요? 6차전에서 사실 그 전반만 보면은 올랜도가 끝내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후반에 진짜 말도 안 돼. 디트로이트가 말도 안 되는 아마 올랜도가 후반에 18점인가밖에 못 네. 넣었을 거예요. 말도 안 돼. KBL보다도 적은 득점을 올리면서 패했는데 거기서 시리즈는 끝난 거죠. 7차전에 이미 올랜도 힘이 빠졌고 아무래도 바그너가 못 나왔다라는 거 이게 그 올랜도가 디트로이트를 그렇게 3승 1패로 밀어붙인 거는 그 세 명의 높이의 힘이었는데 한 명이 빠졌다는 게 컸고요. 그리고 뭐 썩스가 수비에서는 좋은 역할을 하지만 공격에서는 거의 벽돌을 던졌고 반대로 해리스가 적응을 하면서 해리스가 공격에서 큰 역할을 해줬습니다. 그러면서 디트로이트가 결국은 올라갔다라고 봅니다. 그러면 어제 디트로이트는 또 2라운드에 올라갔기 때문에 올랜도 매직 굿바이 당한 이제 올랜도 매직에 대한 또 이제 저희가 안녕의 멘트를 또 해야 되니까 올랜도 매직이 정규 시즌에서는 굉장히 욕을 많이 먹었던 팀 중에 하나였는데 네. 그래도 플레이오프 때는 나름대로 유의미한 어떤 유종의 미라고 해야 될까요? 물론 진출은 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1위 팀을 상대로 끈적하게 물고 늘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다음 시즌의 올랜도 매직은 좀 두 분 어떻게 보시는지 일단 궁금합니다. 감독이 경질됐죠. 경질됐죠. 감독이 경질됐고 감독을 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전 제대로 된 핸들러 하나를 구하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모슬리 감독이 몇 년 전에는 핸들러가 없으니까 바그너하고 뭐 벤케로를 핸들러 쓰는 이런 지경까지 있었거든요. 그보다는 두 선수의 장점도 살릴 수 있는 제대로 된 핸들러 한 명을 데리고 오는 게 더 중요하다. 오스틴 리브스 제대로 된. 강조하시는데요. 저 스코링에 조금 더 특화된 선수이긴 하죠. 네. 어쨌든 석주님도 사실은 이 모슬리 감독과 이제 연이 좀 있으시잖아요. 그쵸. 제가 또 좋아하는 팀에 몸 담으셨었기 때문에 다시 돌아오실 가능성은 뭐 안 돌아오셔도 됩니다. 뭐 그렇게 안 돌아오셔도 돼요. 네, 괜찮습니다. 근데 대안이 있나요, 그럼? 저희는 원래 답이 없었던. 뭐 물만 안 돼. 가끔 인스타를 보면은 서울 산성 선더스의 차기 감독이다 그래가지고 막 여러분들이 나와서 뭐 춤추는 릴스 같은 저도 게 알고 있습니다. 있어요. 네네네. 뭐 어떤 뭐 후보처럼 해가지고 지금 공석인 거죠 감독이. 예. 예. 아직 안. 아직 아니에요. 깜짝. 제가 모르는 게 있어요. 저는 잘 팔로우가 안 되니까 그냥 그거 보고 아니요. 이제 네네. 새로운 감독을 찾는구나 했는데 그건 아니군요. 네네. 그러니까 루머가 많은 건 사실이죠. 아직 뭐 결정난 건 없기 때문에 제가 모르기 때문에 함부로 말씀 못 드리지만 저는 그건 있어요. 너무 이거 제 소신 발언입니다. 감독님에게 너무 많은 화살이 가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뭐 공수양면에서 뭐가 크게 잘못됐다고 저는 뭐 생각하진 않아요. 네. 알겠습니다. 어떻게 보니까 서울 삼성 얘기로 또 왔는데 올랜도 매직 하면는 그 예전에 데우제우스의 그 유니폼이 올랜도 매직을 그대로 갖다 쓰는 바람에 그거는 이제 좀 이렇게 논란의 소지가 좀 있지 않았을까요? 예. 그렇지 않아요. 지금도 보면은 고향 선호가 멤피스랑 거의 흡사거든요. 코트 밝은 멤피스. 네, 근데 뭐 그게 문제될 건 없어요. 왜냐하면 뭐 그 축구도 보면은 비슷한. 아니 야구도 그렇고 삼성 라이온스는 저희 세이브 라이온스랑 거의 뭐 똑같이 가져오고 그렇게 하거든요. 큰 의미 없어요. 근데 일본 야구 팀들은 LA 레이커스, 뭐 LA 그 달라스 거 베껴오고 이런 거 똑같아요. 그러니까 굳이 문제 안 됩니다. 그리고 이게 그러니까 팀마다 그 고유한 색깔이 있잖아요. 갖고 있는 색깔이 비슷하면 이게 비슷한 레퍼런스가 생각이 안 날 수가 없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것까지 막 차별점을 하는 거 너무 가혹하다. 비슷한 레퍼런스가 아니라 올랜도 매직 거의 똑같은 레퍼런스. 거기 똑같았죠. 그대로 그냥 갖다가 이거대로 해주세요. 그쵸. 이렇게. 농담입니다. 네, 어쨌든 올랜도 매직. 네, 어쨌든 석진님도 다음 시즌. 뒤가 없다고 생각해요. 지금 이 팀의 코어로 작용하고 있는 방케로, 바그너, 썩스 내지는 중요 자원들이 전부 다 장기 계약으로 묶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외부에서의 변화를 기대하기보다 지금 갖고 있는 자원으로 변화를 꽤 해야 되는데 어떤 분이 감독으로 들어오실지는 모르겠지만 자원의 활용폭의 변화가 없는 한 크게 다른 그림을 여기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단 이 선수들 레벨이 올라간다면 지금 올랜도가 갖고 있는 강점이 더 강화가 되겠고 그럼 단점이 가려질 것이기 때문에 뭐 발전이 없다는 아니겠습니다만 아주 다른 그림을 보긴 어렵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알겠습니다. 올랜도 매직 어쨌든 굿바이를 했고요. 저희가 올랜도 매직은 시즌 중에 인기에 비해서 참 많이 다뤘던 팀 중에 하나여서 더 이상 코멘트하지 않고 넘어가는 걸로 하고요. 그리고 또 7차전까지 갔던 시리즈가 있는데 클리블랜드 캐벌리어스와 토론토 랩터스의 경기였는데
제럿 오닐이 굉장히 활약을 하면서 제런 오닐. 제럿 오닐이 거의 20에 가까운 네, 활약을 그렇죠. 하면서 이 마지막 경기 좀 어떻게 보셨어요? 이 두 분. 그 사실 토론토의 약점이 그대로 드러난 경기였죠. 위원님께서도 얘기하셨지만 토론토 하면 생각나는 게 큰 선수가 딱히 없어서 사실 빠르기를 강점으로 가져가면서 본인들이 가지고 있던 높이의 약점을 최소화하려는 팀이었는데 마지막 경기에서는 사실 그게 안 됐죠. 토론토를 보면서 느꼈던 거는 우격다짐을 한다라는 느낌이 사실 많이 들었고 자말 쉐드가 3점 몇 개만 더 넣어줬어도 사실 모르는 경기였는데 이미 선수들의 슈팅 퍼포먼스가 맛이 가는 게 전반부터 느껴졌어요. 사실 클리블랜드에게 많이 우세한 경기였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도 이 시리즈 아쉬운 건 역시 잉그램 그쵸, 선수의 그쵸. 부상 그리고 퀴클리의 부상 이게 퀴클리. 아쉬웠던 두 선수가 빠졌기 때문에 득점을 해줄 선수 아무래도 반스는 외곽 슛이 좋은 선수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뭐 역할을 할 수 있는 선수지만 그러니까 잉그램이나 아니면 퀴클리가 있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었고요. 이 시리즈는 뭐 전형적으로 홈팀이 다 이기는 시리즈였잖아요. 그래서 지금 디트로이트와 클리블랜드가 2대 0이지만은 이제 클리블랜드 홈으로 갑니다. 가니까요. 그나마 조금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역설적으로 3차전을 내주면 그대로 이제 네. 무너지는.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클리블랜드 이제 2라운드에 진출했기 때문에 그때 좀 마저 얘기를 하는 걸로 하고요. 네. 안녕 토론토 랩터스. 네. 토론토 랩터스도 사실은 뭐 5위를 기록한 시즌이니까 뭐 그렇게 뭐 나쁜 건 아니지만 그래도 뭔가 여러모로 2%가 부족한 그런 모습을 좀 보였는데 토론토 랩터스는 좀 어떻게 좀 전망을 하세요? 다음 시즌. 강점과 약점이 너무 뚜렷해서 이들이 가지고 있는 기조를 변화시키지 않으면 사실 비슷한 성적으로 꾸준히 갈 확률이 매우 높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어쨌든 비교하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리고 그 단점들이 플레이오프 전장에서 다 드러났습니다. 7차전까지 가긴 했지만 홈팀에서 분위기가 살아서 빠른 농구의 연속성이 살아나지 못하면 이 팀이 어떻게 되는가를 나머지 팀들이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플레이오프에 가더라도 이 약점은 다시 공략당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마이애미가 구조적으로 변화를 시도했다가 실패했잖아요. 이번 시즌에. 물론 아데바가 다치긴 했습니다만 그런 점과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빠른 농구가 먹히지 않았을 때 안정적인 하프코트 오펜스를 전개함에 있어서 어떤 차이점을 만들어내는지라는 질문에 있어서 이 팀이 답을 하지 못한다면 아마 앞으로도 비슷한 길을 갈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도 이 팀은 일단 포워드진은 지금 좋은데. 정말 네. 풍부하고 괜찮습니다. 루키인 콜린 머레이 보이스도 이번 플레이오프에서 좋은 활약을 했고 뭐 자코비 월터도 성장을 하고 이러면서 윙 자원은 굉장히 많은데 뭐 빅포워드 뭐 2m 8cm의 정통 포워드가 없고 센터도 야쿠퍼들이 연봉에 비해서 잘 하는 게 없기 때문에 약점이 됐거든요. 네. 네. 그거를 어떻게 보강하느냐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제럿 오닐이 또 너무 잘해주는 바람에 저는 MVP 경기를 팬티 받았죠 그때. 맞아요. 경기를 봤는데 뭐 리바운드 막 다 잡고 혼자 막 원맨쇼처럼 막 던지고 잡고 막 이런 걸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토론토 랩터스도 지난 어쨌든 스카티 반지라는 또 공수가 다 되는 어쨌든 또 주요한 플레이어가 있기 때문에 이 팀도 또 잘 추스려 가지고 내년 시즌엔 더 좋은 모습을 보였으면 하는 말을 마지막으로 이 시리즈도 넘어가는 걸로 하고요. 그리고 이제 1라운드 아직 이제 하나가 더 남았는데 저희가 그때만 해도 제가 제발 보스턴이 이겨야 되는데 막 이랬거든요. 네. 느바비큐에 지금 나가고 있는 컨텐츠가 네. 보스턴 셀틱스 특집이었기 때문에 근데 그 모든 계획을 조엘 엠비드라는 선수가 산산조각을 내버렸는데 어찌됐든 보스턴 셀틱스가 막 우승까지 가지 않느냐 막 이런 얘기를 했는데 조엘 엠비드의 활약을 통해서 필라델피아 세븐식서스가 1라운드에서 이제 보스턴 셀틱스를 이겼는데 요 경기는 좀 두 분 어떻게 보셨나요? 저는 초반에 이미 병신짓을 감독이 했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라인업이 너무 원색적인 비단인데요. 네. 루카 가르자 그리고 로나퍼 주니어 맞아요. 그리고 베일러 샤이먼 이런 라인업으로 거의 뭐 10대 0 이렇게 졌거든요. 예. 결국 점수차 보면은 그거 아니었으면은 더 해볼만 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무슨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고요. 그리고 나중에 그러니까 그 엠비드 못 막다 보니까 나중에는 그 우고 곤잘레스가 나와서 막기도 했거든요. 우고 곤잘레스를 오히려 선발로 넣어서 그렇게 막 써보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을 정도로 잘했고요. 나중에는 제일런 브라운과 매치업된 장면 이런 것들 보면 우리 작은 애 붙이는 것도 괜찮았을 것 같은데 왜 루카 가르자 왜 넣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그걸 저희가 이제 한마디로 요약하면 보통 명장병이라고 보통 저희가 표현을 많이 하죠. 네. 엠비드를 막고 싶은데 방법이 없으니까 여러 가지 시도하다가 나온 전략이 아니었까 싶은데 엠비드는 34득점 12리바운드, 그렇죠. 6어시스트를 기록하면서 정말 좋은 활약을 펼쳤는데 석준님은 좀 어떻게 보셨어요? 사실 테이텀이 없었던 게 전 제일 크다고 봐요.
볼의 어떤 유기성을 담당해줄 수 있는 자원이 없을 때 보스턴이 어떻게 무너지는지를 저희가 봤던 경기였던 것 같고 필라델피아는 사실 굉장히 단순무식하다는 말을 써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굉장히 단순하고 명확한 전술을 썼죠. 개개인의 득점이 만들어내는 공간에 다른 선수들을 집어넣으면서 그 선수들이 득점을 하게 만드는 되게 단순하면서 확실한 전법을 썼는데 이게 하필 보스턴에게 없었던 것들이라서 되게 잘 먹히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때도 제가 그 말씀 드렸던 것 같은데 7차전 단판이기 때문에 누가 다득점하면 모른다라고 했는데 엔비디가 다 집어넣더라고요. 근데 뭐 엔비디 팬이 맥시도 진짜 네, 너무 잘하는 진짜, 것 같아요. 진짜 제가 맥시를 저번에 이제 우스갯소리로 뭐 아이버슨 넘었나요? 막 이렇게도 했는데 실력이 이제는 뭐 그에 준한다고 봐도 그리고 폴 조지도 잘했어요. 맞아요. 폴 조지도 잘하고. 아니 얘기하려고 그랬어요. 네. 아니 그러니까 이 팀 그러니까 이길 수 있는 공식인 거죠. 그러니까 기대했던 선수들이 기대 이상으로 잘해주는 거, 기대 안 했던 선수들이 터져주는 거 이런 게 다 되니까 이긴 거고요. 반대로 보스턴은 좀 아쉬운 게 역시 이 팀의 약점이 그거 있잖아요. 질 때 3점이 안 터지는 거. 근데 다 따라붙고도 말도 안 되는 3점을 던지다가 결국은 더 이상 추격을 못했거든요. 그게 좀 아쉬웠다. 좀 확실하게 2점으로 따라갈 수도 있는 상황에서 무리한 3점을 너무 많이 던지다가 결국 무너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뭐 제일런 브라운은 왜 이렇게 입을 터는 거예요? 아니 멋있게 시즌 마무리했는데 조금 오게티처럼 심판들 얘기도 좀 하면서 브라운도 좀 이런 좀 입을 좀 닫아야 되는 스타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하는데 어떻게 보세요, 석준님? 저는 솔직히 근데 마지막 경기 7차전 선발 라인업 보면 브라운이 억울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께서 잠깐 얘기하셨지만 말도 안 되는 그 선발 라인업을 보면서 저는 들었던 게 브라운이 경기 끝나고 굉장히 화가 많이 났겠는데라는 생각을 하긴 했거든요. 왜냐하면 사실 브라운에게 너무 많은 짐이 주어진 것도 저는 사실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상대를 보면 아무리 안 건강해도 엔비드가 페인트 다 집어넣고 엔비드 머리를 우르르 가니까 저쪽에서 맥시가 다 집어넣고 하는 걸 보면서 우리 팀은 누가 저렇게 하지라는 생각을 분명히 저는 브라운이 했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서 어쨌든 팀 오펜스가 살아나면서 여기까지 올라온 팀이지만 반대로 팀 오펜스가 돌아가지 않을 때 너무 브라운에게 많은 책임과 어떤 질책의 화살이 가해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보스턴 셀틱스도 이제 굿바이를 했기 때문에 멘트를 좀 저희가 하자면 뭐 사실 올해 이 정도까지 해준 것도 기적이죠. 좋은 모습이기 때문에 달콤한 꿈을 꿨으나 어쨌든 내년 시즌에 또 이 팀은 진짜이기 때문에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보스턴도 조금 정리를 하긴 해야 되잖아요. 지금 로스터가 조금 그렇죠. 완벽한 상황은 아니니까 센터도 조금 네, 그 부체비치를 어떻게든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부체비치를 지금 못 써먹었고 못하기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정리해서 센터를 하나 데려와야 되지 않을까. 뭐 가르자 같은 경우에는 뭐 연봉이 뭐 많은 선수 아니니까 뭐 어쩔 수 없다고 해도 부체비치는 정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부체비치는 왜 늘 그렇게 정리를 해야 되는 선수였을까요? 커리어 내내. 그러니까 애매한 거죠. 다른 팀에서 원하지만은 우리 팀에 있을 때 뭐 이 선수가 뭐 에이스 역할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좀 애매하고. 올랜도 매직에서 부체비치가 뛸 때 DJ 어거스틴이라는 선수와 함께 LA 레이커스를 참 잘 공략하는 콤비였었는데 이 선수도 이제 말년이 조금 좋지 않네요. 네. 참 부세비치를 보면서 공격은 꾸준하지 않지만 수비는 얼마나 꾸준한가라는 걸 보여주는 선수가 아닌가 싶어요. 공격은 어쨌든 야투 기복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수비는 기복이 없거든요. 잘하면. 부세비치는 둘 다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쨌든 보스턴도 수비와 리바운드가 굉장히 좋은 장점이었고 3점이 거기에 부응하면서 같이 레벨이 올라왔던 팀인데 수비가 무너지니까 기본적으로 이 선수가 20점을 든 30점을 쓸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이 팀의 빅은 많은 걸 해줘야 되는데 니메스 케이타가 하지 않을 때 이 선수가 바랬던 기대치만큼 수비를 못 해주니까 결국에는 수납이 되는 엔딩을 바뀌었고 이 팀도 구조적으로 많은 게 바뀔 수 있는 팀은 솔직히 아닙니다. 근데 저는 보스턴은 이번 시즌 이렇게까지 한 게 말도 안 되는 결과물이라고 사실 생각해요. 테이텀이 애초에 무리하게 복귀를 결정했을 때부터 많은 사람들이 테이텀 본인은 나는 완벽히 준비가 됐다라고 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했잖아요. 그리고 어쨌든 뭐 플레이오프 무대를 가서도 테이텀이 엄청나게 무리를 하지 않는 이상 높은 성적을 못 갈 거다라는 건 다 알고 있었던 사실이기 때문에 올해 다음 시즌에 더 무서운 팀이 되지 않을까 정리만 잘 되면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보스턴 셀틱스와 필라델피아 세븐티식서스와의 경기를 마지막으로 시리즈를 마지막으로 이제 동부지구도 왕자를 노릴 네 팀이 결정됐는데 디트로이트와 클리블랜드 그리고 뉴욕 닉스와 필라델피아 이렇게 결정이 됐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2라운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경기가 조금 줄어드니까 좀 마음이 좀 편하네요. 너무 많은 팀이 있었어가지고. 네. 근데 또 동부지구는 생각보다
이게 좀 원사이드하게 지금은 좀 흘러가고 있는 모양새이긴 한데 먼저 이제 디트로이트와 클리블랜드 캐벌리어스 공교롭게도 두 팀 다 7차전 끝장 승부를 펼치고 올라온 팀이긴 한데 디트로이트가 홈에서 2번을 먼저 잡았습니다. 그래서 요 시리즈 위원님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디트로이트가 2대 0으로 앞서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전 라운드에서 붙었던 팀이 어떤 팀이었냐도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디트로이트가 지금 올랜도라는 높이 있고 거친 수비하는 팀을 만났다가 높이 있고 약한 수비하는 팀을 만나다 보니까 정확하죠. 깨부시는 거죠. 예.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예전에 아시안 게임을 나가거나 뭐 농구 월드컵 나갈 때 보면은 맨날 연습 경기는 연세대 고려대랑 붙다가 유럽 팀이랑 붙으면 박살이 나거든요. 근데 그러다가 예전에 한번 뭐 그 중국에 가서 리투아니아 팀과 붙고 한 다음에 세계 선수권에 나가서 할만했다. 꽤 잘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어떤 팀과 붙는가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올랜도랑 붙다가 클리블랜드랑 붙으니까 약간 좀 백신 맞은 편한 면이 느낌으로, 있겠죠. 예. 편한 느낌이 있었겠죠. 예. 예방 주사를 든든하게 맞은 그런 느낌이라고 보면 돼. 그 평가가 너무 클리블랜드 팬들은 마음이 아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어. 커닝햄을 웨이드가 맡고 있거든요. 딘웨이드. 웨이드가 물론 클리블랜드 수비가 좋지만 말도 안 돼. 뭐 별로 그렇게 중압감을 못 이해할 수 느끼고 없죠. 있어요. 예. 가볍게 그냥 매치업 헌팅 바꿔서 막 미첼도 공략하고 어시스트 10몇 개씩 뿌리다가 막 4쿼터에 몰아서 득점해버리고 이런 식으로 득점해보고 있거든요. 좀 아쉽다. 그러니까 반대로 클리블랜드는 그럼 높이에서 앨런이 지난 그 토론토를 잡았을 때처럼 해주면 좋은데 근데 또 감독이 그렇게 안 쓰더라고요. 그래서 좀 사실 디트로이트도 높이에는 그러니까 듀랜도 있고 뭐 스튜어트가 있지만 둘 다 높이가 낮은 선수들이잖아요. 앨런이나 모블리 둘을 투빅으로 공략을 할 만한 포인트가 있는데 그쪽을 못 공략하다 보니까 좀 아쉬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석준님 그걸 안 물어봤네. 석준님 그 디트맨님 그거 갔어요? 그거 못 갔습니다. 왜 그때 간다고 막 했었어가지고. 직전에 가족사가 좀 생겨가지고 진짜로? 못 갔습니다. 혹시 갔나 하면 그 분위기를 좀 물어보려고 그랬는데. 그때 이겼을 거 아니에요. 그때 6차전 엄청 분위기 좋았다고 하시는데. 네. 그 다진 거 뒤집은 거? 네. 난리 났겠네. 재밌었겠다. 아무튼 뭐 이 시리즈 어떻게 보고 계세요, 석준님? 일단 홈팀 기준으로 완전히 양상이 달랐던 경기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클리브랜드는 겉으로 보기에도 수비하느라 체력을 다 쓰는 게 보였고 디트로이트는 힘이 남아돌아서 공격을 하는 게 눈에 보였을 정도로 양 팀의 에너지 레벨 차이가 되게 심했던 경기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2회차 전인가 말씀드렸던 하든 공략법을 했을 때 클리브랜드가 대응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디트로이트는 철저히 하든을 망가뜨리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1차전에서 하든이 어시스트 기록한 것보다 야투 성공한 것보다 실책이 훨씬 많아요. 그러니까 하든에게 공을 쥐고 있지만 제가 그 클리브랜드 쪽 이제 농구 미디어를 몇 개 보니까 디트로이트가 하든에게 머뭇거리다가 결정하는 것을 강요하고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든은 여전히 메인 볼핸들러로 기능을 하는 선수잖아요. 그러면 클리브랜드가 조직적으로 돌아가는 팀이라고 쳤을 때 중요한 건 하든의 첫 패스, 하든의 첫 드리블 드라이브가 어디로 향하냐가 굉장히 중요한 공격의 향방을 결정하는데 디트로이트가 그걸 상대하고 막아내임에 있어서 하든을 굉장히 잘 머뭇거리게 했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저도 굉장히 동의를 했고요. 그리고 이게 구조적으로 어쩔 수가 없는 게 느껴졌던 게 앨런이 있을 때 상대와 작은 선수를 만나면 기본적으로 드랍백을 써야 되다 보니까 이게 디트로이트를 좀 더 많이 신나게 하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커닝햄에게 좋은 수비수 내지는 압박을 붙여서 뭔가를 막고 싶어도 지금 토바이어스 해리스가 거의 커닝햄만큼 모든 미스매치를 견디면서 득점을 뽑아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클리브랜드가 구조적으로 누구에게만 강한 압박이나 프레스를 가할 수 없는 환경이 만들어졌어요. 일단 홈팀 원정 경기 기준으로. 그래서 이걸 또 클리브랜드 홈으로 갔을 때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두 경기 봤을 때 클리브랜드에게 큰 희망이 보였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 좀 들어가가지고 뭐 해리스 얘기도 해주셨지만 이기고 있는 디트로이트에서 지금 활약상에 좀 괜찮은 선수가 좀 누가 있을까요? 뭐 듀랜도 얘기해주셨고 뭐 해리스도 얘기해주셨지만 누가 좀 있을까요? 듀란은 정규 시즌보다는 득점력은 많이 하락했어요. 어쩔 수 없이 플레이오프에서는 더 강하고 더 높은 받는 게 없어서 빅맨들을 만나 보니까 고전을 하고 있고요. 1라운드보다 잘하고 있는 선수는 로빈슨이죠. 로빈슨이 수비에서 고전하다가 지금은 뭐 매철 미첼이에요. 날아다니는 지금 뭐 3점슛 맘대로 넣고 있습니다. 혹시 맛집인가요, 미첼? 맛집인가요? 그렇죠. 지금? 솔직히 신장도 작잖아요. 수비도 못하는데. 그러니까 뭐 덩컨 로빈슨이 2m 1cm예요. 장신이에요. 그러니까 돌아 나와서 쉽게 찬스를 잡고 득점을 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심지어 줄 서지 않는 맛집 같은 느낌이에요. 근데 보통 줄 서야 되는데. 이게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중요한 게 로빈슨 같은 경우는
볼을 오래 끄는 선수가 아니잖아요. 가만히 있다가 움직임으로 탁 치고 들어가서 순간적으로 휙 던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선수를 막으려면 올랜도가 했던 것처럼 한 명 붙여놔가지고 계속 붙어야 돼. 끈덕지게 따라다니게 붙어야 되는데 사실 주요 수비수가 미첼이면 그럴 수 없단 말이에요. 왜냐 공격할 때 힘을 쏟아야 되니까 오히려 역설적으로 3점 찬스를 더 잘 열어주는 좀 악수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럼 저도. 로빈슨이 누가 막아야 돼요? 맞불을 놔야 되나? 스트러스를 사용해서 맞불을 놔야 되나? 차라리 그렇게 그러니까 좀 누군가라도 쫓아가면서 막을 수 있는 수비수를 차라리 두는 게 왜냐하면 공격력이 덜 하다고 생각하고 미첼을 붙였던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오히려 그게 되게 큰 악수가 됐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 차라리 뭐 타이슨 이런 선수를 붙이면 좀 근데 누가 와도 지금 그 올랜도의 매방지를 갖고 온 상태라서 쉽지 않고 누가 와도 뭐 스트러스 이런 애 나와도 그 수비가 안 되면 또 다안 됐다, 됩니다. 이러면. 사실 그것도 전략을 회의를 하는데 네. 덩컨 로빈슨 막자고 회의를 하고 있으면 선수들이 뭐 현타가 오지 않을까요? 뭐 아니 덩컨 로빈슨 막 어떻게 이러면은 막 하든이 화낼 것 같고 막 약간 아무튼 뭐 로빈슨이 약간 좀 감초 같은 역할을 지금 네. 잘 해주고 있다라는 거고 석주님은 좀 어떤 선수가 좀 어사르 느끼세요? 탑슨이 이게 자꾸 동업 반복이 되는 것 같아서 조금 말을 피하고 싶은데 그 자꾸 여명국 기자님 생각이 나요. 그러니까 중요한 여명근 기자님하고 사랑에 빠졌네. 그건 아닌데 그러니까 제가 잘 안 썼던 표현이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뭔가 슈팅이 둘 다 그저 그래요. 그러면 어쨌든 가장 많은 득점 창출이 나는 환경은 트랜지션이잖아요. 어사르 탐슨을 보면 여기 있다가 저기 가 있어요. 그러니까 눈을 잠깐 이쪽 화면으로 돌렸다가 저쪽 화면으로 보고 있으면 탐슨이 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장면들이 참 그 디트로이트 같이 빠른 공격을 추구하고 높은 에너지 레벨을 추구하는 팀에게 정말 사랑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국 대회 이전 강백호죠. 그쵸. 딱 전국 그런 대회 느낌. 이후는 아멘 탐슨. 근데 올해만 보더라도 아멘 탐슨 못지 않아요. 그래요? 네, 그럼- 지금 보면 심지어는 팬들러 역할도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커닝햄의 부담이 크니까 공을 운반해주는 역할도 해줍니다. 그리고 그뿐 아니라 공격 리바운드 가담하는 맞아요. 거, 기본적으로 에이스 막는 거. 지금 미첼 맡고 있거든요. 네. 그런 걸 보면은 아멘 탐슨급으로 올라왔다 올해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뭐 자연스럽게 이제 뭐 디트로이트는 이제 또 계속 이기고 있는 팀이니까 좀 이제 클리블랜드로 넘어가서 네네. 미첼 얘기가 참 많단 말이에요. 그 도노만 미첼의 현주소는 지금 욕도 좀 먹고 있더라고요. 넷상에서는 그 미첼이 원래는 스파이더맨이라는 별명도 있을 정도로 또 플레이오프에서 또 잘하던 선수 중에 하나였잖아요. 근데 이번 시리즈는 왜 이렇게 좀 고전을 면치 못하는 건지 좀 근데 기록으로 보면 궁금합니다. 고전하고 있다라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네. 잘 하고 있어요. 문제는 그 백코트 파트너인 하든이 너무 공을 못 잡고 있고 못 하고 있고 그게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둘이 같이 시너지를 내야 되는데 한쪽만 자꾸 수비에서도 구멍이고 공격에서는 욕 먹고 있고 이러고 있는데 같이 지금 못하고 그러니까 같이 못하게 보이는 것 같아요. 좀. 그럼 여기서 이제 저지 고트 슈레더를 저지 좀 적극적으로 활용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지금 열 몇 개를 모은 것 같은데 지금. 네. 슈레드를 썼어요. 썼는데 야투의 기복이 있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하든과 미첼을 생각했을 때는 득점으로 서로의 압박을 빨아줄 수 있는 선수잖아요. 그러니까 서로의 압박을 덜어줄 수 있는 선수인데 슈레더는 기본적으로 림 드라이브가 장점인 선수이기 때문에 드라이브가 기반으로 뭔가가 수행되지 않으면 똑같이 공간을 잡아먹는 선수예요. 그러다 보니까 원활한 스페이싱에 있어서 어려움을 많이 겪었고 저도 위원님 말씀에 굉장히 크게 동의를 하는 건 하든이 지금 뭐 제 상태가 아니에요. 뭐 몸 상태의 문제랑 별개로 상대 수비에 전혀 정신을 못 차리고 있기 때문에 특히 이런 식으로 경기를 풀어가면 홈코트라고 크게 달라질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왜냐면 수비 강도는 똑같을 거 아니에요. 어쨌든 몸 상태가 정상이 아닐까 싶을 정도로 못 하던데. 그러니까 다른 사람인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냥 약간 근데 사실 지금 5살형 르브론 제임스만 없다면 하든도 지금 8, 9년생이거든요. 그러면은 거의 40줄이에요. 그 한국 나이로. 야, 이러면 하든이 아직까지도 해줘야 된다라는 팀이 좀 이상한 거 아닌가요? 이 정도면? 그러니까 특히 좀 디트로이트와의 홈 2연전을 봤을 때 하든이 억울할 만한 장면도 솔직히 없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든이 워낙 그런 흔히 말하는 잡빙을 하는 선수긴 하지만 제가 제 기준으로 봤을 때는 저건 하든이 좀 억울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그게 디트로이트의 팀 컬러고 단단하고 튼튼한 수비, 에너지 레벨 넘치는 수비가 어쨌든 그걸로 여기까지 온 팀이면 저는 하든이 적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만났던 팀 위원님 말씀대로 만났던 팀을 생각해 보면 앞선 수비수들을 내 맘대로 할 수 있는가 없는가가 하든한테는 굉장히 큰 요소로 작용을 하거든요. 왜냐면 스크린을 받지 않을 때 이 선수는 기본적으로 1대1을 시도하는 선수이기 때문에 근데 지금 디트로이트에는 하든의 1대1을 방관하는 선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과연 남은 홈 경기에서 어떻게 작용할지가 좀 중요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좀 이제 클리블랜드가 어쨌든 홈에서 반격을 해야 되는 입장인 거잖아요.
아까 저희가 좀 우스갯소리로 얘기했지만 3차전까지 내준다면 뭐 시리즈가 거의 끝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 어떤 선수가 조금 더 반전을 해줘야 될까요? 에반 모블리 이런 선수들이 조금 더 힘을 내줘야 되지 않을까? 저는 다 잘해줘야 된다 고 생각해요. 지금 저도. 구멍이 다 나오고 있는데 전반적인 체급에서 지금 밀리고 있는 느낌인데 지금 한쪽이 아니라 구멍이 여러 개이기 때문에 다 잘해줘야 된다. 모블리도 잘해줘야 되고 하든도 잘해줘야 되고 벤치에서도 잘해줘야 되고 사실 뭐 웨이드나 이런 선수에게는 큰 기대를 안 하더라도 벤치에서는 뭐 예를 들어서 그쵸. 메릴이나 아니면은 뭐 메릴. 스트루스 이런 애들도 3점을 조금 더 넣어주고 이래야 되는데 전반적인으로 침체가 되지 않았나 싶거든요. 일단 메릴은 몸 상태가 좋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일단은. 근데 위원님께서 선수를 말씀해 주셨으니까 저는 전술적으로 어떻게 해서든 하든 발 투맨 게임을 좀 살려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혼자 득점을 지금 못 하고 있는 건 사실이니까 제일 잘하는 게 보면 2차 선택지로 투맨 게임이 있잖아요. 홈에서 어떻게든 하든의 볼륨을 살려놓지 않으면 이 시리즈는 길게 못 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두 분이 마지막으로 이 시리즈에 대해서 코멘트하고 싶은 게 있다면 자유롭게 해주시고. 네. 디트로이트의 감독이 비커스테프가 클리블랜드에서 버림받은 감독이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를 벼르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러네요. 네, 반대로 저쪽에서는 그 슈루더가 지난 시즌에 좋은 활약했잖아요. 플레이오프 때. 근데 역시 선택을 못 받고 팀을 옮겼는데 두 선수가 그렇죠. 신정이 어딘가요? 슈루더 신정이 원래 애틀랜타에서 시작을 신정이 했는데 엄청 많죠. 이 사람이 재혼을 많이 해가지고 아니 뭐 웬만한 시리즈면은 다 친정 팀이에요. 그래서 쉽지 않네요. 시레더도 이게 가장 하든도 미쳤었나. 그렇죠. 아 그래도 시레더의 아성에 비하면 못 넘죠. 네. 근데 그 슈레더는 어디서가 제일 나았다고 생각하세요? 그냥 막간 이용해서 독일도 우승했었잖아요, 그죠? 네. MVP 받았나? 네. 실제로 독일에서는 거의 그 국가대표선 조던이다라고 막 사람들 나왔죠. 노비츠키 넘었나요? 아니 그건 안 되죠. 노비츠키 아무리 우승 그래도. 못했잖아요. 못했어도. 아 근데 임팩트는 슈레더가 노비츠키보다 훨씬 더 임팩트 크다는 사람도 많아요. 아 제가 그 이번에 유럽 여행하면서 그 독일도 잠깐 들렸었거든요. 이제 기차 타고 가다가 독일 사람들이 저랑 좀 이게 맞더라고요. 사람들이 굉장히 좀 가장 토론하고 매너가 좋은 것 같아요. 논쟁하고. 독일 사람들이 그래서 막까지 여기서 이탈리아 사람들은 어땠어요? 이탈리아 사람들은 너무 영어를 좀 못했다. 아 진짜요? 영어를 거의 못한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프랑스도 못하는데 프랑스도 많이 프랑스는 이제 파코라는 사람 아세요? 파코 에펠탑에서 그 사진 찍어주고 뭐 이러는 유명한 있어요. 뭐 파코야 막 이렇게 하는. 파는 사람. 예. 저 되게 말하지 릴스에서 본것 않았나? 같아요. 예. 예. 열쇠고리 파는 사람. 예. 근데 이제 만나러 갔는데 주 5일째로 근무를 하는지 주말에 가니까 없어가지고 네. 못 만났던. 어쨌든 네 막간 여기서 이런 걸 얘기했고 그럼 어찌됐든 이 시리즈는 더 이상 코멘트할 게 네. 없고 네. 이것도 사실은 이제 두 경기했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또 지켜봐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길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매치업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이 경기가 그래도 좀 재밌을지도 모르겠다. 물론 이제 닉스가 좀 미리 올라가 있었지만 이것도 좀 이제 일방적인 상태로 여기가 가장 일방적인 시리즈처럼 보여지지 않나? 레이커스가 있나? 서부에 있나? 저 그 생각 못 하고 있었어요. 아무튼 여기도 이제 뉴욕 닉스가 2승을 먼저 선점을 한 상태인데 이 시리즈는 좀 위원님 어떻게 보고 계세요? 필라델피아가 못 싸우지 않았어요. 근데 잘 싸웠는데 여기서 체급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1차전은 엔비드가 뛰었고 2차전은 안 뛰었는데 오히려 1차전은 좀 엔비드 아끼는 게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좀 엔비드는 안쓰러웠어요. 그러니까 잘합니다. 엔비드 정말 잘하고 그 보스턴이 그 뉴욕이 엔비드 막기 위해서 수비를 많이 준비를 해왔거든요. 근데 필라델피아가 그 전 시리즈와 다르게 처음부터 썼어요. 그러니까 탑에서 엔비드가 잡아서 그러니까 클리어 사이드에서 1대1 안 하고 탑에서 피켓롤 폴조제하고 그러면서 공을 뿌려주는 역할 이런 걸 하다가 좋은 활약을 했었고요. 그리고 포스트업 할 때는 보니까 그 여기서는 그 파이어라는 수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내일에 있는 선수가 도움 수비를 하는 걸 준비했던 것 같은데 그걸 많이 보여줄 시간이 없었습니다. 많이 그런 걸 안 했기 때문에. 근데 엔비드는 진짜 좋은 활약을 했고 엔비드 때문에 그 뉴욕의 빅맨들은 파울 트러블에 많이 걸렸었죠. 그리고 미첼 로빈슨이 나왔는데 해거리 미첼 로빈슨 당하다 보니까 결국은 거의 못 썼죠. 2차전에 아예 안 나왔습니다. 아예 안 나왔고 못 쓴다라고 봐야 돼요. 2차전은 부상으로 사실 못 나오긴 했습니다. 네. 근데 제가 볼 때는 거의 못 쓴다고 있어도, 아마 그랬을 거예요. 핑계 아닐까요? 해거를 당한다라는. 해거를 피하려고. 그냥 빨리 그냥 플레이오프 자율 성공이 38.5%. 말도 안 되죠. 그럼 이런 네. 무조건 그 파울 작전을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프다는 핑계로 빼는 게 맞다고 보고요. 퍽포티도 나와도 역시 뭐 큰 역할은 못했고, 네. 그 타운스도 결국은 파울 트러블에 걸려서 고전했었거든요. 2차전에서는 타운스가 역시 엔비디가 없으니까 그 역할을 그대로 엔비디가 했던 역할을 그대로 자기가 하면서 탑에서 뿌려주는 역할, 그리고 돌파하는 역할, 뭐 득점하는 역할 이런 걸 정말 잘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엔비디 없는 세상에서는 타운스가 왕이다. 이렇게 봤습니다. 엔비드가 그 정도인가요? 지금 부상당한 엔비드가 타운스를 지금 그 정도까지 타운스보다는 급이 높아 보이더라고요, 확실히. 예. 둘이 또 체급적으로는 맞짱 깠을 때 지지 타운스가 않을 약간 느낌이죠. 압도하는 느낌이 좀 있었는데 목을 걸지 않았나요, 타운스가? 네. 맞아요. 누가 이겼죠 그 싸움? 제가 기억이 정확히 저도 안 나요. 정확히 기억 안 납니다. 타운스가 목을 한번 헤드락을 걸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아무튼 네. 석수님은 이게 엔비디를 그렇게밖에 못 썼던 이유가 사실 보스턴 같은 경우는 엔비디가 1대1로 공략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이 되어 있었는데 뉴욕은 윙 지역에 무서운 수비수들이 많기 때문에 엔비디를 그렇게 기능을 시킬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다른 선수들과 연계를 해서 동작을 하는 전술을 바꿨지만 사실 엔비디가 뛸 때 느꼈어요. 쟤 뛰면 안 될 것 같은데 이미 몸이 약간 만신창이가 되어 있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되게 느리게 기동한다는 느낌을 많이 받아서 저 선수 뛰면 안 될 텐데라고 생각했는데 역시나 2차전 못 나오게 됐고 확실한 건 뉴욕은 필라델피아에 있어서 지금 굉장히 상위급 체급이라고 생각이 들었던 게 기본적으로 윙 지역에서의 생산성이 굉장히 좋다 보니까 필라델피아가 원하는 1대1로 누군가를 골라내서 그 선수를 기반으로 그래비티를 형성하는 전술 자체가 동작이 안 됐어요. 왜냐면 여기 있는 선수들 기본적으로 수비를 다 잘하기 때문에 한 명 빼고 2명이죠. 네. 확실한 거는 뉴욕이 상위 더 높이 올라가기 위해서는 타운스 수비는 고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확실하게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2차전에 엔비드가 없는 상황에서 타운스는 수비를 못했어요. 진짜 전 느꼈던 게 저렇게 키 큰 선수가 저렇게 수비를 못할 수가 있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민첩하거나 그러니까 뭔가 둔하거나 BQ가 없는 느낌은 전혀 아닌데 뭔가 팀 수비에 전혀 못 따라가는 듯한 모습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근데 브런슨이야 워낙 키가 작으니까 미스매치로 공략이 당하는 선수라면 타운스는 뉴욕의 팀 시스템으로 많이 고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약간 또 좀 한 팀씩 좀 들어가 보면은 필라델피아 얘기 먼저 하죠. 아무래도 엔비드 얘기를 좀 많이 했으니까 엔비드 없이 좀 경기를 2차전에 펼쳤는데 그 경기는 좀 어떻게 보셨어요? 누가 좀 이 팀의 핵심이며 또 롤플레이어들 중에는 어떤 선수들이 좀 유효할 것 같은지 좀 에치컴에게 빠른 볼 처리를 맡겼던 게 저는 그나마 유효한 적중수였다고 생각합니다. 어찌 됐든 엔비드가 없어도 이 팀은 폴 조지랑 맥시를 기반으로 뭔가를 만들어낼 수 있는 팀이잖아요. 그러면 뉴욕 입장에서도 1순위, 2순위로 막아야 될 선수가 어찌됐든 정해져 있는 상태로 게임을 나왔기 때문에 다른 선수가 야투를 많이 던져서 그걸 많이 넣는 게 중요했는데 그 타겟이 이제 에치컴이었고 에치컴이 그걸 굉장히 잘 수행해줬습니다. 어쨌든 맥시나 폴 조지나 기본적으로 풀핏이라면 다른 선수들의 압박을 빨아들이는 선수이기 때문에 굉장히 잘 기능을 해줬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좀 아쉬운 거는 드러먼드가 이제는 좀 많이 기능을 못하는 것 같은 모습이 많이 보였어요. 정말 타운스가 있는 뉴욕 상대로도 임팩트가 있는 모습이 전 느껴지지 않았거든요. 사실 그래서 역설적으로 엔비드만 건강했으면 진짜 이 시리즈 몰랐는데 엔비드가 없는 게 많이 아쉬웠던 경기가 아니었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위원님은 혹시 그러니까 그래서 1차전 어차피 그 7차전 치르고 갔기 때문에 체력적으로 안 되거든요. 1차전은 그냥 버리는 느낌으로 엔비드를 아꼈으면 어땠을까는 아쉬움이 남고요. 그리고 2차전에서 좀 눈에 띄었던 건 도미닉 발로우 선수가 나와서 꽤 잘했습니다. 잠깐 나왔는데 이 선수가 그 정규 시즌 때도 잠깐 나와서 공격 리바운드 많이 따내고 깨송 같은 역할을 했었거든요. 이 선수를 좀 더 쓰는 게 어떨까? 이 경기에서 어쩔 수 없이 나오거든요. 사실 그 빅맨들이 파울 트러블에 워낙 많이 걸려서 근데 괜찮다는 걸 보였기 때문에 좀 썼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맥시 선수는 잘 했습니다. 이렇게 2차전 때. 하지만 좀 외곽이 조금 아쉬웠고 상대 수비가 워낙 브리지스가 붙기 때문에 높이에서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잘했고요. 그리고 에치컴도 자신의 역할을 루키치고는 정말 잘하고 있습니다. 수비에서는 브런스를 맡고 진짜 공격에서도 어느 정도 하고 리바운드 가담도 하고 잘하고 있거든요. 폴 조지도 어느 정도 해주고 있지만 이게 근데 그 닉너스 감독이 벤치를 많이 안 쓰는 거에 대한 한계 때문에 체력적인 열세가 없을 수밖에 없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뉴욕이 벤치를 더 많이 굴리다 보니까 장기전으로 가면 결국 이기지 못할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장기전뿐 아니라 4쿼터 가면 결국 뒤집히겠구나. 분명히 필라델피아가 앞서고 있어서 이 경기 뒤집히겠다라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런 게 결국 뒤집혔으니까 뭔가 그
벤치를 조금 더 전반에도 최소한 많이 굴리는 역할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제가 닉널스 항상 말하면서 했던 게 이 감독이 선수를 간다 언젠가 터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게 그대로 되니까 약간 안쓰럽더라고요. 약간 말이 맞아서 기쁜 게 아니라 8인 로테이션 썼거든요. 두 번째 만남 때도 아덴보나 16분 나와서 반칙 5개 하고 갔어요. 그러니까 이게 선수를 많이 쓰고 싶어도 선수들도 안 도와주고 감독도 워낙 그렇게 안 쓰는 인물이다 보니까 자충수라고 자기 수에 자기가 갇혀버리는 느낌이 많이 들었고 그게 조금 오히려 더 아쉬웠던 게 맥시가 46분인가 42분인가 뛰었어요. 그러니까 정말 어떻게 보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슛이 안 들어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모든 포지션에 모든 쿼터에 나와서 자기가 공격을 다 하다 보니까 에너지 레벨이 정상이 아닌 게 당연한데도 불구하고 이 퍼포먼스가 나온다는 거는 그래서 맥시가 다른 팀에서 뛰는 걸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진짜 안쓰러울 정도로 갈리더라고요. 그게 좀 많이 아쉬웠습니다. 근데 맥시는 본인이 좀 원해서 그렇게 뛰는 거 있어요. 같던데. 네, 있어요. 정규 시즌에도 엄청 많이 뛴 거 보면은 근데 그래도 관리를 해줘야죠. 이게 어찌됐든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어찌됐든 목표가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거면 저는 감독이 통제선 역할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인물도 마찬가지고 피디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선수도 그걸 추구하지 않다 보니까 좀 약간 자연 발생적인 결과물로 이런 시리즈가 나오게 되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게 어쨌든 필라델피아는 지금 사실 2대 0까지 밀렸으면은 0대 2까지 밀렸으면 사실 배수진을 쳐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엔비드라는 지금 그 카드가 온전히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한다고 하면 반전의 어떤 그거를 찾기가 참 쉽지 않은. 그래서 2차전에도 8명 썼더라고요 선수를. 네, 8인 로테이션 했어요. 예, 뭐 이렇게 그 정도면 사실 이제 더 이상 짜낼 수 있는 카드가 엔비드가 짜잔하고 뭐 등장하지 않는 그쵸, 이상은 사실상 거의 시리즈가 넘어간 모양새지 않을까. 8인을 쓰고 싶었던 게 아니라 또 그쵸, 그쵸. 빅맨들 예, 같이 그러니까요. 어쩔 수 예, 없이 나온 맞아요. 거거든요. 그리고 막 어쩔 수 없이 스몰 라인업도 쓰기도 하고 이러는데 뉴욕도 스몰 라인업 썼는데 그거는 좀 안배하는 차원에서 쓰는 모습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뉴욕이 전술적인 안배를. 네, 그러니까 오. 그게 감독이 바뀌었다고 해서 딱 많이 선수 강력폭이 달라지더라고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그런 싸움에서 결국 옛날 감독 둘 다 옛날 감독이지만은 선수 가용하는 측면에서 아무래도 여유가 많이 차이가 있었던 나죠. 뉴욕이 결국은 경기를 뒤집지 않았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뉴욕 닉스 얘기로 좀 넘어가서 그럼 닉스는 어쨌든 지금 그러니까 1라운드도 어떻게 보면 동부에서 가장 먼저 이제 극복을 했고 2라운드도 사실 2승까지 먼저 선점하고 있으면은 지금 본인들이 플레이오프에서 짰던 어떤 굉장히 긍정적인 결과로만 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런 뉴욕이 이 시리즈를 계속 지켜서 이 기세를 지켜서 이제 또 이제 컨퍼런스 파이널까지 나아가려면 지금 어떤 모습을 좀 보여야 될까요? 닉스의 어떤 불안 요소는 혹시 없을까요? 아누노비가 지금 햄스트링 부상입니다. 지금 이게 아직 녹화일 기준으로 그레이드 1인지 2인지 안 나온 상태인데 아누노비가 이번 플레이오프 되게 잘해주고 있었는데 이게 많이 걱정이 될 것 같고요. 저는 뉴욕 볼 때 그렇게 생각해요. 장점도 그대로 발현이 되고 있고 단점도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즉 수비적으로 이 팀이 안고 가는 부담도 그대로 짊어지고 지금 플레이오프를 치르고 있단 말이죠. 필라델피아랑 만나는 거에 어찌저찌 치더라도 파이널 그리고 컨퍼런스 파이널 그리고 파이널까지 가는 데 있어서 분명히 저는 이 점은 상대팀의 먹잇감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또 만약에 누가 올라갈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디트로이트가 올라간다고 가정하면 전 타운스는 너무 좋은 먹잇감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뉴욕의 어떤 불안 요소. 2차전까지 보니까 그때 자막이 나오는데 3경기 연속 플레이오프에서 25점 차 이상 승리를 거둔 게 처음이라고 해요. 그래서 4쿼터에 주전을 아예 다 빼버리고 경기를 했던 것도 뉴욕이 처음이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여유 있게 지금 승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게 큰 도움이 되는 거는 체력적으로는 부담이 있는 선수들, 예를 들어 브런슨 같은 선수들 그리고 아니면 브리지스카에게는 큰 도움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끝내는 게 뉴욕은 더 좋은 거고요. 분명히 저쪽에서 올라오는 그 디트로이트나 이런 팀들은 더 그 강한 팀들이거든요. 지금 붙는 팀들보다. 그렇기 때문에 체력 안배를 위해서는 빨리 끝내는 게 중요하다. 아누노비가 만약에 다쳤다면은 더욱 더 시리즈를 빨리 끝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약점이라면 역시 브런슨의 수비 그리고 타운스의 수비죠. 그리고 미첼 로빈슨의 자유투 이건데 해거 미첼 명확한 약점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브런슨이 공격에서 해주는 것, 타운스가 해주는 것 이게 거의 플러스 마이너스 보면 플러스가 지금 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안 보이는 거거든요. 예. 근데 만약에 더 강한 팀을 만나서 이게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바뀌는 순간은 위기가 올 수 있겠다 이렇게 봅니다. 사실 뭐 브런슨도 평균 거의 30점을 지금 넘게 두 경기 있긴 하지만 그러니까 트리플 크라운을 향한 지금 여정을 지금 달리고 있는 브런슨인데 브런슨은 좀 어떻게 보세요? 이 선수 진짜 볼 때마다 잘하는 것 같아요. 뭐 부진한 경기 찾기가 참 쉽지 않은
선수이지 않나요? 댈러스에 있을 때도 강심장이었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클러치에 슛 던지는 걸 좋아하는 선수, 선호하는 선수였고 물론 그때 돈치치가 있으니까 아주 많은 기회를 받지는 못했지만 저는 지금도 뉴욕 볼 때마다 브론슨 생각나는 건 그러니까 다득점원이라는 이미지랑 해결사라는 이미지랑 저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0득점을 해도 브론슨 4쿼터에 나와서 10득점은 무조건 할 것 같은 그런 임팩트가 브론슨에게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브론슨 정말 잘하는 것 같아요. 네. 저는 커닝햄이랑 맞불을 놔도 음. 우위를 점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근데 지금 상대한 가드들이 작잖아요. 지금 에치컴도 그렇고 작은데 저쪽은 만약에 아스라르 톰슨이 막는다 그러면은 조금 부담이 될 수는 있겠죠. 근데 1라운드는 다이슨 다니엘스를 에스넬스도 작잖아요, 키가. 작나요? 다니엘스? 194인가 그렇고. 그리고 작은 키인데 기본적으로 컨택을 안 무서워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브론슨이? 누구랑 부딪히고 나면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상대가 무서워서 도망을 가는 선수가 있고 상대랑 부딪히면 오히려 좋아하면서 올라가는 선수가 있는데 브론슨은 후자에 가까운 유형이라서 그래서 부상을 조금 잔부상을 달고 사는 유형이기도 하지만 역설적으로 그래서 득점 볼륨이 되게 높은 것도 있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목이 두껍고 장사 장사 체질 이러면 웬만하면 그 메시랑 비슷한 거잖아. 메시도 밸런스가 190짜리가 와도 밀어도 안 넘어지는 것처럼 브론슨도 이 바디 밸런스가 워낙 뭐 무게중심도 낮고 하니까 사실은 뉴욕 저희가 이거 미리 얘기해도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이제 뭐 뉴욕 특집을 또 느바뷰께서 기획을 하고 있는데 덥스님 뭐 덥스님이 나오실지 안 나오실지는 뭐 이제 좀 지켜봐야 되는 거긴 하지만 어쨌든 뉴욕이 이것도 한번 일 한번 치는 그림은 이거 저희가 오랜만입니다. 공을 100개 넣었어요. 예. 뉴욕에게 배정된 공은 몇 개 정도라고. 우승해. 예. 자 이거 석준입니다. 석준이 후하게 주는 편이고 네. 막 70개 나올 수도 있어요. 지금 약간 느낌이. 다 5개 넣겠습니다. 왜 이렇게 또 저기 이렇게 근데 처음부터 5개 였어요. 그래요. 저는 똑같이 옛날에 해도 뭐 레이커스 12개 넣으시고 막 이랬던 걸로 기억하는데 네. 레이커스 2개 넣었어요. 그래요? 하나 르브론, 하나 리브스 이렇게. 어. 근데 그게 여전히 만약에 남은 팀 기준으로 넣으라고 하면 저는 똑같이 OKC 40개 넣고 나머지 별로 안 줄 것 같은데 왜냐하면 장점과 단점이 그대로예요. 그러니까 정규 시즌에 잘했던 거 그대로 약점도 그대로 그리고 사실 뉴욕은 지난 시즌에도 우승할 수 있다라는 기대를 갖고 출발했지만 비슷한 엔딩을 맞았거든요. 그리고 그때도 지금이랑 똑같았어요. 장점 유지되고 단점 그대로인 상태로. 그러니까 과연 뉴욕이 그리고 특히 타운스의 고질적인 수비 약점 그리고 브런슨의 고질적인 미스매치 헌팅 이런 게 단기전에서 잘 지울 수가 없는 것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맥스 매치 괜찮다. 맥시라고 해가지고 맥시한테 매치되는 맥시 매치. 그러니까 그런 그러니까 단기간에 고칠 수 없는 문제들을 뉴욕이 플레이오프에서 어떤 식으로 조금 플러스 요인을 만들지가 조금 회의적이라서 5개 넣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은 혹시 8개 팀 남았기 때문에 그냥 똑같이 하면 12.5개잖아요. 근데 저는 8개 주겠습니다. 그러면 사실상 왜냐하면 적게 샌앤토니오하고 오클라호마가 가져가는 비중이 그만큼 많겠죠. 네. 그러면 예를 들면 동부 4개 팀 남았잖아요. 4개 팀만 가지고 구수를 100개 넣는다고 치면 디트로이트보다 많습니까? 적습니까? 전 디트로이트에게 조금 더 줄 것 같아요. 네. 전 요건 좀 달라요. 만약에 사실 거의 의미 없는 질문이긴 해요. 저는 만약에 동부지구만 표본으로 놓는다. 그러면 저는 디트로이트도 많이 주겠습니다. 닉스. 그럼 두 분이 이제 갈렸네요 의견이. 네. 물론 이제 클리블랜드와 필라델피아 팬들이 듣기에는 아직 시리즈 끝난 게 네네. 아니다라고 하겠지만 방송을 이제 진행하는 녹화하는 입장에서는 지금 이기고 있는 쪽으로 아무래도 조금 더 많이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위원님은 약간 동부지구는 디트로이트가 그래도 조금 더 지금은 탑독이다. 속진님은 아니다. 뉴욕이 최고다. 약간 이런 식으로 보고. 왜냐하면 듀렌이 생각보다 핸들러 옆에 없으면 굉장히 득점에서 부진하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듀렌을 깨부셔야 될 상대가 타운스인데 만약에 타운스를 상대로 양수를 만들지 못하면 저는 살짝 한계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엠비드처럼 스스로 공격하는 빅맨이 아니니까. 왜냐면 유기적으로 기능을 하지 못하고 팀 차원에서 같이 유기적으로 움직이는 빅맨이기 때문에 핸들러랑 떨어지면 기본적으로 효율이 높지 않은 선수라서.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요 마지막 시리즈에 대해서 추가적인 코멘트가 있으시면 네. 이게 3, 4차전이 필라델피아에서 열리잖아요. 그 브런슨, 그리고 브리지스, 하트 이 세 선수가 출신 대학이 빌라노바. 네, 빌라노바가 필라델피아에 있는 학교예요. 게다가 브리지스는 필라델피아 출신이에요. 네. 그러니까 크게 원정이라고 해서 이 선수들이 못할 것 같지 않는 느낌이 들긴 합니다. 네. 실제로 드래프트도 거기 갔다가 거기서 피닉스로 바로 옮겨졌잖아요. 이게 생각보다 그 빌라노바가 대도시에 있었네요. 전 되게 필라델피아 빅5라고 해가지고요. 네. 브런슨 아버지가
템플 대학이라서 필라델피아 네, 출신이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뭐 필라델피아 빅5는 자기네들끼리 경기해가지고 또 순위를 가지거든요. 지금 빅5라고 해서 5개 팀이 같지만 6개 팀이 하고 있어요. 드렉슬 대학까지 해서 뭐 세인트 조셉, 뭐펜 뭐까지 해서 이렇게 하는데 나름 자기네들끼리 아주 치열하게 치고받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것도 미리 스포를 하자면 이제 NCAA 특집도 NCAA 특집은 아니죠. 뭐 드래프트 특집이긴 한데 드래프트. 어쨌든 NCAA 얘기를 할 때 저는 이게 NCAA 얘기 듣는 게 제일 재밌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또 자세하게 또 저희가 대학의 어떤 역대 최강의 뭐 NCAA 뭐 대학팀을 뽑자 이런 것도 재밌을 것 같고 최고의 명문은 어딘가 하면은 우리 주장훈 기자님이 이제 나오실 것 같은데 또 듀크 얘기를 또 해주시지 재밌어요, 않을까 근데 뭐 네. 그런 느낌으로 가면 재밌지 않을까 싶고요. 어쨌든 석준님도 추가적인 코멘트 하실 게 있으신가요? 아누노비의 몸 상태가 많이 키워드일 것 같습니다. 뉴욕은 저는 지금 제일 잘하고 있는 선수 2명 뽑으라고 하면 저는 브런슨이랑 아누노비 뽑거든요. 아누노비의 컨디션에 따라서 뉴욕의 앞으로의 남은 시간이 결정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 경기 이 시리즈조차도 이제 2경기밖에 안 치른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또 이 시리즈의 양상이 전개될지는 조금 더 지켜보는 걸로 하고요. 저희가 이제 경기 수가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 뭔가 좀 이제 녹화할 때 좀 수월할 것 같다라는 생각도 좀 들긴 하지만 어쨌든 그만큼 또 NBA가 끝나가고 있다라는 거는 또 조금 아쉬운 그런 상황이긴 하지만 어쨌든 이번 위클리 리뷰도 이렇게 마무리를 하는 걸로 하고요. 저희 마지막 엔딩은 좀 이렇게 다른 얘기 좀 많이 했는데 무슨 얘기를 좀 하면 좋을까요? 저희 그냥 좀 색다른 얘기 좀 한번 하고 좀 끝내고 싶은데 뭐 딱 할 얘기가 없네요, 그죠? 네, 농구 얘기 많이 이제 하는데 월드컵 하는데 월드컵 이제 월드컵. JTBC랑 KBS 나눠서 중계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네. 위원님 월드컵 별로 안 보시잖아요. 월드컵 아니 저 월드컵은 꾸준히 봐왔었는데 올해처럼 이렇게 관심이 없는 것도 처음인 것 같아요. 저도요. 저 원래 그 82년 월드컵부터 봤거든요. 네. 그때 우리나라 못 나갔었죠. 82년에 그때 그 이탈리아가 우승했었거든요. 독일 꺾고 그때부터 봤었는데 이렇게 관심 없는 올림픽은 월드컵은 처음인 것 같아요. 네. 석준님 축구 좋아하잖아요. 축구 좋아하는데 요즘에 저는 이제 국가대표 축구 안 보고 제가 좋아하는 팀 혹시 그럼 PLBQ를 보나요? PLBQ 당연히 보죠. 당연한 말씀. 지금 누바비큐도 조회수가 잘 나와요. PLBQ가 이거 누바비큐 분발해야 됩니다 지금. 그러니까요. 저희 잘해야 되는데. PLBQ는 더 안 올라오고 있어 왜? 1만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찍었냐고. 지금 4개 정도 올라가세요. 4개 정도에. 새로운 편수가 많이 안 올라오는 거 이제 아마 이제 계속 올라가지 않을까 싶어요. 월드컵 뭐 분석하나요? 위원님한테 이거 질문. 48개 팀 네. 분석 이런 거 하나요? 우승 후보 예측은 얼마 전에 올렸고 위원님 지금 다음에 올라갈 콘텐츠가 내 생애 최고의 월드컵 스타 이런 거였거든요. 위원님 혹시 누굴 뽑으세요? 한국 선수 빼고. 저는 네. 마라도나 마라도나. 그 약간 약물 좀 약간 논란도. 약물도 있었고 워낙 신의 논란이, 선사건도 예. 있었죠. 네. 그래도 마라도나가 최고의. 마라도나가 왜? 제가 봤을 때는 제가 펠레를 못 봤기 때문에 펠레가 월드컵에서 뛰는 걸 못 봤기 때문에 저는 마라도나가. 좀 위원님 왠지 베켄바우어 막 이런 선수 약간 느낌이 베켄바우어도 그런 느낌을 못 봤어요. 베켄바우어도 그 전에가 전성기였기 때문에 이거 82년부터 봤다 그랬잖아요. 82년도에는 파올로 로시라는 선수가 득점왕하면서 이탈리아가 우승했었고 그때 독일 팀에는 루베니게라는 형제들이 있었어요. 맞아요. 근데 결승에서 졌었죠. 3대1로. 그 슈레더는 참가 안 했나요? 노비츠키가 나왔죠. 그 나와서 노비츠키가 나왔겠죠. 근데 임팩트면은 86년에 우리가 처음으로 처음이 아니라 두 번째로 나가잖아요. 정말 오랜만에. 우리가 아르헨티나랑 붙었어요. 맞아요. 그때 막 네. 태권 축구하고 허정무가 그 발로 차고 막 이런 수비했었잖아요. 근데 그때 마라도나 정말 대단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소영재 의원님이 저희 이제 PLB가 나오시니까 얘기하시기로는 허정무 선수가 그런 걸로 이미지가 각인이 많이 돼서 그렇지 사실은 굉장히 뛰어난 미드필더였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인토벤인가에서 뛰지 않았었나요? 그때? 거의 차범근 선수의 라이벌격으로 약간. 그러니까 허정무 선수는 연대 출신이고요. 차범근 감독은 고대 출신이니까 그런 게 있어요. 서로 사이 되게 안 좋아요. 그래요? 그 미국 월드컵 94년 월드컵 때 2패 당한 다음에 감독 잘렸잖아요. 그때 보면은 허정무 감독이 해설위원이었을 거예요. 가서 막 잘리기 전에 나가서 해설위원이 막 그냥 기자회견에서 막 삿대질하면서 막 욕하는 거의 분위기였거든요. 그런 거 처음 사이 안 좋았을 것 같아. 알겠습니다. 어쨌든 최고의 스타는 마라도나였던 걸로. 저는 있어요. 저는 아직도 기억나는 선수가 하메스 로드리게스. 2014년 브라질 월드컵. 반짝스타 아닙니까? 네. 콜롬비아. 제가 그때 제대로 월드컵을 보기 시작한 첫 월드컵이거든요. 근데
제가 그때 농구 좋아했잖아요. 등번호가 10번인데 이름이 제임스인 거예요. 그래서 오 진짜 멋있다. 잘생겼거든요. 하면서. 무슨 의미가 있지? 10번인데 제임스가? 그러니까 이름이 제임스라서 뭔가 축구는 10번이 상징적인 번호고 농구는 23번이 상징적인 번호인데 뭔가 상징적인 번호 이름을 제임스라고 달고 있고 얼굴도 되게 잘생겼거든요. 그래서 되게 오 멋있다 생각을 했는데 콜롬비아잖아요. 득점왕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레알 갔거든요. 물론 잘 안 풀리긴 했지만 제가 왜냐면 그때 또 대한민국이 워낙 빨리 탈락했기 때문에 다른 나라와의 맞붙는 걸 많이 볼 수가 없었는데 그때 하메스 선수 보면서 역시 제임스라는 이름 쓰는 선수들이 다 운동을 잘하는구나라는 생각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어드민 르브론 팬이시죠? 르브론 좋아해요 저는. 월드컵이 언제예요? 월드컵 이제 한 달 정도 남았어요. 한 한달 달? 정도? 지금 녹화일 기준으로 네. 6월 뭐 중순쯤 하니까 48개 팀이니까 너무 경기가 많을 것 같아. 네. 권위를 솔직히 저는 그래서 월드컵보다는 솔직히 월드컵은 이상한 팀 많이 나오잖아요. 솔직히 우리나라가 이상한 나라. 선배님 그 우리나라뿐 아니라 아시아 팀들이 솔직히 나가서 1등 거두기 쉽지 콩고 않은 민주공화국 이런 나라다고 근데 그러더라고. 유로가 더 재밌어요. 그래서 유로가 유로가 그쵸. 그 상하이의 편차가 크지 않아요. 그래서 유로가 전 재밌더라고요. 아니 저는 다 보거든요 바비큐. 근데 가끔 틀어놓고 작업하거나 글을 쓰는데 다 안 꽂히는데 위원님의 그 이런 애들 저런 애들 이런 팀들 저런 애들. 솔직히 난 그래서 제일 이해가 안 가는 게 그거예요. 우리나라가 죽음의 죄에 꼈다 그러는데 상대 팀들은 우리나라 끼면은 죽음의 죄라고 생각 안 할 겁니다. 땡큐인데 상대적이니까. 이런 예전에 그러니까 지금은 모르겠지만 예전에만 하더라도 우리나라 끼면 우리나라는 맨날 죽음의 죄래. 벨기에 있고 뭐 독일 있다 그런 얘기하는데 쟤네들도 우리나라 같다고 죽음의 죄라고 생각할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근데 이제 한국 빼고 세 개 팀이 왜냐면 한국이 다 승점 자판기를 하면 세 개 팀이 이제 더 치열해질 수가 있으니까 죽음의 조가 뭐 맞을 수도 있죠. 네. 그런가? 근데 이번에 룰이 복잡해요. 막 그 조별 2위, 3위까지도 막 올라가고 막 약간 이런 3위 노린다는 전술 그런 것도 있어서 좀 이게 스스로 권위를 조금 맞아. 물론 뭐 이렇게 확대시킨다는 개념은 좋겠으나 차라리 그럴 거면 그 월드컵 전에 어떤 또 다른 어떤 리그를 하나 개최해서 뭔가 해도 될 것 같은데. 근데 그게 월드컵도 월드컵인데 챔피언스 리그 그러니까 유럽 축구 대항전에서도 시청층의 확보를 위해서 컨퍼런스 리그까지 또 팀을 대회를 3개로 늘렸어요. 원래는 챔피언스 리그 유로파 리그까지만 2개가 운영이 됐는데 UEFA에서 하나 더 만든 거죠. 컨퍼런스 리그라고 해서 그 하위 팀들도 이제 자체적으로 대회를 나가게 하는.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다 수익이랑 시청층 확보를 위해서 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 48개가 그 중국 나오게 네, 맞아요. 그런 중국 생각도 있고. 네. 내가 볼 땐 그냥 중국 박아놓고 개최국으로 32강을 아니 그럴 필요 없이 인도랑 중국의 공동 개최로 해가지고 그럼 너무 거의 먼데요? 거의 20억 명이 그냥 확보되는 거 아니에요? 인도도 빨리 잡아야 되니까 인도 시장으로 잡아야 되니까 국경을 서로 마주하고 있지는 않잖아요. 인도와 그쵸. 중국이. 아니, 마주하나? 아니요. 안 닿을 거예요. 네팔이 중간에 껴서 그런가? 예. 안 하나? 둘이 안 닿나? 닿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 모르겠어요. 히말라야가 있어. 지리전 목자가 아니라서. 아니면 차라리 히말라야 월드컵이라 그래서 히말라야에 이렇게 약간 그 보산 경기장을 만들어서 덴버 너기츠 선수들 데려가서 떨어진 팀 얘기를. 알겠습니다. 48개면은 한 나라에서 이제 개최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네, 아무래도 그래요. 우리나라에서 다시 한다 그러면 48개 못 할 것 같은데. 중국이나 아니면 진짜 이렇게 큰 나라 아니면 못 할 것 같은데.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할 것 같아요. 광역권으로 묶어서 예를 들면 뭐 맞아요. 동부 유럽, 동유럽, 뭐 아니면 뭐 포르투갈, 스페인 같이 개최 뭐 이런 식으로 그러지 않을까. 하지 않을까? 그리고 뭔가 아시아에서는 원래 한국도 단일 개최는 어려웠었잖아요. 2002년에도. 그래서 다시 단일 개최하자고 막 했었는데 아마 이제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네요. 그럼 한 번 더 한일 월드컵 같은 거 한 번 더 해도 되겠네. 같이 우리 어차피 못 하니까 같이 하면. 아니 뭐 월드컵은 한 번 더 해도 재밌을 것 같은데. 네. 알겠습니다. 농구 월드컵을 개최할 가능성은 제가 볼 때 없기 때문에. 왜요? 피반 안 돼. 농구에도 조금 더 열정을 보이면 농구도 그때 일본에서 필리핀에서 할 때 일본하고 인도네시아 꼈는데 그때도 못 꼈잖아요 우리나라는. 네. 근데 우리나라 단독 개최를 할 수 있겠습니까? 좀 열정을 더 보이면. 네. 체육관도 없어요. 우리는 근데 그 맞아요. 할 수 있는 체육관도 없어요 지금. 규격에 맞는 그게 없어서. 알겠습니다. 두 분이 또 월드컵 얘기하니까 또 굉장히 또 이게 또 알고 보니 굉장히 또 한국을 사랑하는 마음이 두 분이 또 있으셔가지고. 아니 우리나라 사람들 다 그렇잖아요. 다 그렇게 욕해도 또 볼 겁니다 아마. 아무리 관심도가 떨어졌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손흥민 선수의 마지막 월드컵이 될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그렇게라도 응원을 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네. 지금 황금 세대 마지막 아닌가? 거의. 이강인, 네. 뭐 김민재 이런 애들 다음에 나올 수도 있나? 이건 김민재는 충분히 나오고. 충분히 나오네. 그러니까 어. 사실상 손흥민 선수의 풀핏으로 보는 마지막 월드컵이니까. 네, 그렇죠. 손흥민 선수가 골 하나 넣으면 이제 월드컵에서 가장 많은 골을 넣은 한국 선수가 네, 맞습니다. 되거든요. 지금 네. 3골로 다 동률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손흥민 정도의 레벨의 선수면 그런 쪽에서 또 우뚝 서는 모습을 또 보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뭐 이거 보시는 분들도 월드컵 뭐 좀 열심히 응원해가지고 또 좋은 결과 있으면. 그래야지 PLBQ가 좀 잘 되지 않을까요? 네. PLBQ가 한국 대표팀 못하면 잘 될 것 같아요. 오히려. 홍명보호 걱정했더니 한 5만 나오더라고요 조회수가. 네. 아이고. 그래서 알겠습니다. 네, 어쨌든 이렇게 마무리하는 걸로 하고요. 저희는 또 다음 주에 이제 많이 이제 경기들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또 디테일한 시각으로 저희 또 리클리 리뷰 돌아오는 걸로 하면서 네, 오늘의 리뷰는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